나는 첫날 황천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다. 손님이 청어머리를 주문했다. 그리고 반드시 즉석에서 잡아 요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꽃 속에 저장된 소중한 기억을 더 잘 맛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주방에 가서 음식을 전할 때 주방장 귀신은 이상한 말을 했다. 머리가 없다고. 내 머리로 요리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고는 40m 대도의 칼을 들고 나에게 내리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상대에게 빨리 하라고 재촉했다. 손님이 아직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방장 귀신도 나의 태어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곧 요리를 완성했다. 그러나 내가 음식을 서빙할 준비를 할 때 그의 입가에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나는 즉시 해석의 눈을 열었다. 순간 그 손님의 생전 기억이 내 눈앞에 떠올랐다. 알고 보니 그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껍질을 벗겨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 그래서 껍질은 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요리에는 몰래 몇 조각의 껍질이 들어갔다. 혹시 그 주방장 귀신이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걸까? 그러고 나서 나는 해석의 눈으로 발견했다. 주방장 귀신은 생전에 몰래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귀신이 된 후에도 여전히 즐기고 있었다. 한때 5번이나 손님이 싫어하는 재료를 음식에 넣었다. 그로 인해 당시의 웨이터는 식당 관리자에게 잔인하게 토막 살해당했다. 그래서 나는 즉시 상대에게 음식에 손을 대었는지 물었다. 의심을 받은 주방장 귀신은 앵두 같은 입을 벌렸다. 나를 한 입에 삼키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내가 그가 이전에 했던 작은 행동들을 말했을 때,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요리를 증거로 제시할 준비를 했을 때, 관리자에게 말할 때, 상대는 즉시 겁을 먹었다. 솔직하게 다시 한번 청증내를 만들었다. 떠나기 전에 주방장에게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다음에 또 나를 괴롭히면 너를 요리해서 식탁에 올리겠다. 이 순간 주방장 귀신도 나를 매우 두려워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내 다른 능력을 발동시켰다. 악마의 눈동자. 내가 괴물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면 시스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나는 3장의 붉은 용 아이템을 얻었다. 이름만 들어도 꽤 대단할 것 같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한 봉지를 꺼냈다. 나는 즉시 멍해졌다. 이건 분명히 이모의 멋진 모습이다. 너 이 바보 같은 시스템이 나를 놀리는 거냐?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수 없다. 그래도 더 줘야 한다. 요리가 막 식탁에 올려졌다. 붕대 귀신은 대량으로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두 입 먹자마자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즉시 식은땀을 흘렸다. 혹시 주방장이 또 요리에 손을 대었나?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머릿속에 떠오른 기억의 맛. 저도 모르게 그를 예전의 아름다운 시간으로 떠오르게 했다. 그는 즉시 나에게 250규화폐의 팁을 주었다. 옆에 있던 교환은 이 장면을 보고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반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이 남학생이 처음으로 스릴 넘치는 게임에 들어갔다. 이렇게 침착하게 행동할 줄은 몰랐다. 알고 보니 이 세계의 모든 80세 이상의 젊은이들은 반드시 한 번이 스릴 넘치는 게임에 참여해야 했다. 그리고 우리 반 45명의 학생들은 교통사고로 인해 모두 게임 속 황천식당의 복제로 전송되었다. 게임은 7일 안에 자신의 직무에 따라 손님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게임을 완료하면 풍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손님을 불쾌하게 만들면 가벼운 경우에는 팔과 다리가 잘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교화 리우자츠와 심리전 남자 왕양과 함께했다. 3호 식당에 배정되어 웨이터로 일하게 되었다. 방금 붕대 귀신의 주문을 완료했다. 고객의 평가는 만족이었다. 그리고 나는 2번의 주문을 순조롭게 완료했다. 첫날의 일은 이렇게 끝났다. 그 후 나는 유가기와 왕양을 찾았다. 예상치 못하게 왕양은 나쁜 평가를 받았다. 오른손이 고객에게 직접 먹혀버렸다. 나를 보자 그는 멀쩡한 나를 보았다. 그는 붕괴했다. 너는 반에서 가장 뒤처진 놈이 어떻게 아직 살아있냐? 나는 그 말을 듣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니까. 왕양이 폭발할 순간에 멀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이상한 인형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황천식당의 관리자이다. 세 분이 모두 살아남을 줄은 몰랐다. 잘했다. 이어서 관리자가 우리에게 첫날의 급여를 지급했다. 돈을 지급한 후에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조언을 잊지 않았다. 푹 쉬어라. 내일도 계속 열심히 하자. 만약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다면 돈을 받은 후 우리는 뭔가 먹을 것을 사러 갈 계획이다. 자판기 앞에 도착했다. 리우자츠가 안에 있는 정상적인 음식을 바라보았다.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돈을 자판기에 넣고 나서 그녀는 설명하기 힘든 음식을 꺼냈다. 그리고 내 소고기 손은 누군가 씹고 나서 뱉어낸 것처럼 보였다. 왕양이 산 과자는 그의 작은 쿵쿵보다 더 작았다. 더 끔찍한 것은 이 악덕상인의 자판기가 내 20기코인을 스스로 삼켜버렸다. 화가 나서 나는 바로 발로 차버렸다. 그런데 자판기가 갑자기 말을 했다. 너희 3마리의 더러운 쥐가 다시 소란을 피우면 나도 너희에게 음식을 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라. 나는 그와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우리 3명이 신입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내 실력이 너무 약했다. 그래서 일단 그를 그냥 두기로 했다. 나중에 강해지면 나는 이 악덕상인이 내게 빚진 것을 반드시 2배로 갚게 할 것이다. 억지로 배를 채운 후 우리는 직원 숙소에 가서 쉬려고 했다. 그런데 열쇠를 받았을 때 숙소 관리인이 갑자기 나에게 경고했다. 자정 12시에는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이어서 우리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한 숙소로 들어갔다. 신사정신을 발휘하기 위해 나는 왕양과 즉시 넓은 바닥을 교화에게 양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우리 두 큰 남자는 억울하게 작은 침대에서 잤다. 리우자츠가 듣고 기쁘게 말했다. 자기 전에 먼저 샤워하고 싶다고. 그리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우리는 드디어 잘 준비가 되었다. 그런데 막 눈을 감았을 때 갑자기 누군가 내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깜짝 놀라서 급히 일어나 리우자츠를 쳐다봤다. 방금 너를 도와주지 않았어? 너는 왜 또 나를 만지니? 하지만 리우자츠는 방금 샤워하고 너무 피곤하다고 말했다. 계속 자고 있었다. 내가 누가 나를 만졌는지 위하여하고 있을 때 왕양이 갑자기 일어나 나에게 소리쳤다.
너는 왜 유각이 대신 나를 만지냐? 나를 만지다니. 나는 즉시 두 손을 들어 무죄를 증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불 속에서 한 손을 끌어냈다. 그럼 이 손은 누구의 것이냐? 하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이불이 갑자기 부풀어 올랐다. 이어서 그 안에서 추한 모습의 괴물이 튀어나왔다. 이를 보고 나는 급히 한 발로 그를 차서 날려버렸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에게 질문을 했지만 유각이는 놀라서 입을 막았다. 나는 방금 쓰레기를 문 앞에 버렸다. 그래서 작은 틈이 생겼다. 왕양은 즉시 욕을 퍼부었다. 너는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우리를 죽이고 싶냐? 하지만 그때 괴물이 다시 천천히 침대 위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8m 길이의 작은 혀를 내밀어 왕양의 발목을 감았다. 상황을 보고 나는 즉시 해석의 눈을 열었다. 이 머리의 귀신은 생전에 여학생을 추행하려다 실패한 것이다. 머리가 잘려나갔다. 그를 제압하는 방법은 피가 묻은 전투도끼나 붉은 용의 도구이다. 그래서 나는 즉시 이전에 시스템에서 보상받은 붉은 용의 도구를 꺼냈다. 그것을 머리 귀신의 얼굴에 바로 탁 치고 말았다. 그러자 그 즉시 상대방은 눕기 시작했다. 결국 진한물이 되어버렸다. 이 상황을 본 왕양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너 이 변태는 사용한 것을 가지고 다니다니. 다음날 우리는 계속 식당에서 일했다. 하지만 관리자께서 오늘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다. 여러분 각자는 6건의 서빙 임무를 완료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왕양과 리우자치가 즉시 긴장하기 시작했다. 작업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 쉽게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역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많은 학생들이 손님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 다음에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오늘 첫 번째 손님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는 평범한 탕수육을 주문했다. 괴물은 인간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후 나는 주방으로 가서 주방장에게 물었다. 그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방장이 내가 그를 잡아낸 이후로 나에게 항상 공손하게 대했다. 곧 그는 탕수육을 완성했다. 이 요리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나는 해석의 눈을 열었다. 그제서야 그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것은 소녀가 만든 탕수육이었다. 그리고 테킬라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마신 술이었다. 알고 보니 이 손님이 먹고 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나는 즉시 자판기 앞에 갔다. 테킬라 한 병을 사려고 했다. 50원에 판매되는 테킬라. 상대방은 100원을 요구했다. 심지어 거만하게 말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격을 정하겠다고. 사지 않으면 빨리 나가라고. 그 말을 듣고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동생,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 말이 끝나자 주방장이 내 뒤에 나타났다. 누가 감히 내 형을 괴롭히냐? 그러고는 자판기를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무사히 테킬라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음식을 손님에게 내놓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에게 술 한 잔을 따랐다. 화상 입은 귀신은 위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 술은 무슨 의미인가요? 나는 설명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술을 한 번에 마셨다. 다음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는 이를 처음 만났던 장면도 떠올랐다. 손님은 이번 서비스에 매우 만족했다. 즉시 나에게 500원의 팁을 주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내 천사의 눈 기술을 발동시켰다. 괴물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상은 괴기한 기운이 스며든 부서진 벼 망치이다. 그런데 그때 식당 안에서 갑자기 종소리가 울렸다. 이를 들은 종업원이 급히 떨리는 손으로 문 앞에 나갔다. 심지어 식사 중인 손님들도 놀라서 식은땀을 흘렸다. 빨리 고개를 숙여. 그녀가 오고 있어. 다음 순간 하얀 머리에 2개의 포니테일을 한 소녀가 식당으로 들어왔다. 내가 왜 황천식당에 인간 손님이 오는지 궁금해할 때 시스템이 소녀가 원래 인간이었다고 알렸다. 몸 안에 괴물이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인반계로 변했다. 하지만 이런 존재는 단순한 괴물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무섭다. 이를 보고 나는 그녀에게서 멀어지기로 결심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어서 소녀는 케이크를 주문했다. 설탕을 더 많이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맛을 본 후 너무 달다고 느꼈다. 그러자 그녀는 가볍게 손을 들었다. 그리고는 웨이터를 풍선처럼 터뜨려버렸다. 그녀가 공개적으로 귀신을 죽일 용기가 있다니 놀라웠다. 그리고 이 큰 소음은 식당 관리자도 놀라게 했다. 겉보기에는 친절한 인형곰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귀신도 백발소녀 앞에서는 경의를 표했다. 사과의 표시로 오늘의 모든 주문은 면제되었다. 앞으로 본 식당에 오시면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소녀는 이 말을 듣고 만족스럽게 입술을 닦았다.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그 사랑스러운 소녀를 보내주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오늘의 6가지 임무를 미리 완료했다. 관리자는 그로 인해 나에게 2시간의 자유활동 시간을 보상해 주었다. 하지만 활동 범위는 식당 내로 제한되었다. 그래서 나는 기회를 이용해 당명의 행방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결국 부모님이 실종된 후 그는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나는 그의 직업이 청소부라는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내가 청소구역의 대문을 열었을 때 한 할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람이 청소구역의 관리자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래서 나는 즉시 다가가서 도와줄까요? 하고 물어보았다. 그때 나는 바닥에 눈알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주워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는 눈알을 받은 후 바로 눈구멍에 넣었다. 그리고는 손쉽게 위치를 조정했다. 다시 빛을 본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나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제안했다. 여기서 좀 돌아다니고 싶다고. 할머니는 나를 막지 않았다. 그저 친절하게 한마디를 해주셨다.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나는 대답으로 네라고 했다.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들었다. 이게 몇 층밖에 안 되는데 길을 잃을 리가 있나? 하지만 2층에 올라가서 몇 걸음도 안 걸었을 때 자신이 미로에 들어온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 병에서 갑자기 두 손이 나왔다. 나를 단단히 붙잡았다. 이어서 피가 가득한 입이 나에게 덮쳐왔다. 이를 보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마침 이 뼈 부수는 망치의 위력을 시험해볼 기회였다. 즉시 한 방에 내리쳤다. 상대의 머리에 3개 내리쳤다. 다시 나에게 손대면 믿든 믿지 않든 내가 너를 때릴 거야. 방금 내 벽을 먹으려던 지금은 이미 겁에 질려 떨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내 기술 악마의 눈을 발동시켰다. 새로운 아이템 사람 뼈 못을 얻었다. 이 벽 괴물은 하루 종일 이 건물에 있다. 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어떤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2번을 쓴 키가 크고 마른 남학생. 상대가 복도에 있는 안개를 걷어낸 후 대답했다. 그는 복도 끝에 화장실에 있다. 아마 이미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명이 이렇게 쉽게 죽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를 찾기 전에 내가 방금 얻은 사람 뼈 못을 벽에 박았다. 그의 힘을 일시적으로 봉인했다. 내가 떠난 후에 이 녀석이 또 복도를 미로로 만들까봐 일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너의 못을 빼줄게. 곧 나는 복도 끝에 화장실에 도착했다. 문을 사이에 두고도 느낄 수 있었다. 안에서 뼈를 내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새어나왔다. 바로 그때 옆문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다. 나는 즉시 경계하며 뼈 부수는 망치를 들었다. 누구냐?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반장 샤오이의 신이었다. 그녀의 직책도 청소부였구나.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당명에 대한 소식을 물어봤다. 우리는 같은 기숙사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어젯밤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화장실에 귀신을 건드린 것 같다. 아마도 이미 말을 끝내기 전에 샤오이의 신은 슬퍼서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입을 통해 알게 되었다.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다. 그리고 열쇠는 숙소 관리인 할머니에게 있었다. 내가 그 할머니에게 가서 열쇠를 받으려 할 때 샤오이의 신이 갑자기 나를 불렀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선반은 매번 내가 올려놓은 것을 던져버린다. 제 시간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숙소 관리인 할머니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팔찌 하나를 주었다. 선반에 올려놓고 시험해보았다. 정말로 다음 순간 선반에서 손이 나왔다. 즉시 팔찌를 던져버렸다. 이어서 선반에서 여러 개의 팔이 나왔다. 물건을 여기저기 던져놓았다. 동시에 헤헤하고 비웃는 소리를 냈다. 나는 이것이 선반 귀신이 샤오이의 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즉시 부서진 뼈 망치를 들었다. 그에게 사람뼈 못 하나를 선물했다. 단 한 번의 선반 귀신이 할머니를 거의 보게 했다. 작은 인간이 감히 못으로 나를 찌르다니. 상대방이 복종하지 않자 나는 계속 망치를 휘둘렀다. 큰 망치 80, 작은 망치 40. 2번 내리치기도 전에 상대방이 겁을 먹었다. 형, 그만 쳐. 할 말이 있어. 즉시 나는 그에게 명령했다. 5분 안에 방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선반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샤오이의 신의 문제를 해결한 후 나는 1층으로 갔다. 숙소 관리인 할머니에게 2층 화장실 열쇠를 빌리러 갔다. 나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한참 동안 나를 무시했다. 그래서 나는 몇 장의 귀신 동전을 꺼냈다. 그녀와 거래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한눈에 알아차렸다. 너는 화장실에 있는 남자아이를 구하려는 거지? 네가 내 장난꾸러기 손자를 데려오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열쇠를 줄게. 이 말을 듣고 나는 즉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숙소 관리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이는 당명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혹시 내 눈알도 찾아줄 수 있어? 이어서 나는 익숙하게 벽 귀신을 찾았다. 그의 입에서 그 아이가 3층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막 3층에 올라갔을 때 나는 즉시 느꼈다. 여기서는 2층보다 더 음산하고 기괴하다. 그리고 가끔씩 쿵쿵쿵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를 보고 나는 손에 쥔 조각뼈 망치를 더욱 꽉 쥐었다. 그런데 갑자기 공 하나가 내 발 옆으로 굴러왔다. 바로 앞에 한 아이가 나타났다. 형, 너 나랑 공놀이 하러 온 거야? 이 아이는 정말 무섭게 생겼다. 아마도 숙소 관리인 할머니의 손자일 거야. 그래서 나는 쪼그려 앉아 그의 머리를 만졌다. 그를 달래서 아래층으로 데려가고 싶었다. 그런데 작은 남자아이는 갑자기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내 공은 너무 더럽다. 형, 머리를 떼서 나에게 공으로 차게 해줄래? 할머니는 예전에 다른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놀곤 하셨다. 나는 부드럽게 설득했다. 형의 머리는 재미없어. 우리 먼저 아래층으로 가자. 그러면 형이 너에게 새 공을 찾아줄 거야. 그런데 작은 남자아이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나는 형의 머리를 공으로 차고 싶어. 이 장면을 보고 나도 화가 났다. 일어나서 그에게 말했다. 새 공을 찾았어. 바로 너의 뒤에 있어. 그런데 작은 남자아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즉시 옆에 있는 도끼를 집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머리를 가리켰다. 이게 바로 새 공이야. 앞으로 공으로 놀고 싶으면 머리를 떼어내. 놀다가 지치면 다시 제자리에 놓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지도 않고 더러워질까봐 걱정하지도 마. 그런데 그 소년이 듣고 나서 화를 내지 않았고 새 공을 안고 신나게 놀았다. 그 후 소년은 착하게 나를 따라 아래층으로 갔다. 그리고 신나게 이 새로운 놀이법을 할머니에게 말했다. 이 큰 형아는 정말 착하다. 내 머리를 빼서 공으로 차게 해줬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식은땀을 흘렸다. 이 숙소 관리인 할머니가 나를 죽이지는 않겠지. 하지만 다행히도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의 누나를 주어서 누나를 받은 후 그녀는 약속대로 2층 화장실 열쇠를 나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때 내 천사의 눈동자 기술이 발동했다. 숙소 관리인 할머니의 호감도가 3증가했다. 10점의 괴력 보상을 받았다. 내가 인간으로서 괴력을 가질 수 있다니 생각지도 못했다. 이렇게 하면 내 모든 능력이 강화될 것이다. 열쇠를 받은 후 나는 급히 2층 화장실로 달려갔다. 당명을 빨리 구하고 싶다. 그런데 이때 복도가 다시 미로처럼 변한 것 같다. 끝에 도달할 수가 없다. 알고 보니 이벽 귀신이 방해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시 사람뼈 못을 주고 싶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내가 그 화장실에 가려 한다고 들었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했다. 그 안에는 다루기 힘든 괴물이 살고 있다. 내 손에 있는 괴물 도구는 매우 강력하지만 그 괴물을 이기기에는 부족하다. 아마도 너는 친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다. 만약 네가 그 괴물을 이 복도로 유인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처리해 줄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비웃었다. 너는 나조차 이기지 못한다. 그 괴물을 이길 수 있을 리가 없다.
게다가 너는 괴물로서 인간을 도울 수 있을 리가 없다. 벽 귀신이 설명했다. 너의 망치와 못이 나를 정확히 제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려는 이유는 그자와 나는 피로 얽힌 원한이 있다. 그는 내 여자친구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나를 조각내어 벽에 박아넣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이상한 모습이 되었다. 나중에 일이 드러났다. 그는 화장실에서 목을 메고 자살했다. 이 원수를 갚지 않으면 인간으로 살지 않겠다. 이 순간 벽 귀신의 분노가 온 복도를 흔들리게 했다. 그래서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와 한번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나는 그에게 다시 한번 사람뼈로 만든 못을 박았다. 일이 해결되면 나는 너의 못을 모두 빼주겠다. 그러자 벽 귀신이 안개를 걷어냈다. 화장실도 드러났다. 나는 즉시 열쇠로 문을 열었다.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갔다. 음산하고 깊은 화장실은 소름이 끼쳤다. 나는 큰 소리로 당명을 부르며 외쳤다. 하지만 대답하는 것은 텅 빈 메아리뿐이었다. 소리 지르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씩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막 화장실 문을 차고 열었을 때 변기 안에 털이 복슬복슬한 무언가가 보였다. 다음 순간 그 털뭉치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잘생긴 남자, 너도 화장실에 오니? 죄송해요. 잘못 찾았어요. 나는 급히 문을 쾅 닫았다. 다시 10몇 개의 문을 열었다. 결과적으로 당명은 그 안에 없었다. 그러다 한문에서 씻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즉시 그 문을 차고 열었다. 당명이 그 안에서 진지하게 변기를 닦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를 끌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쪼그려 앉아 바닥을 계속 닦았다. 어떻게 또 더러워졌지? 감독이 보게 되면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이놈이 분명 저주를 받은 것임을 알았다. 즉시 나는 그에게 큰 뺨을 때렸다. 그제야 당명이 정신을 차렸다. 나를 끌어안고 크게 울었다. 노진, 왜 이제야 왔어? 나는 평생 다시는 변기를 청소하고 싶지 않아. 지금은 너가 울 때가 아니야. 우리 빨리 가자. 나는 방금 당명을 데리고 나가려 했다. 갑자기 짙은 악취가 우리 둘을 둘러싸였다. 다음 순간 화장실에 그 매달린 귀신이 머리 위에 나타났다. 변기로 돌아가서 청소해. 그렇지 않으면 내 살을 한 조각씩 찢어버릴 거야. 내가 당명을 데려가려 하자. 매달린 귀신이 즉시 나에게 달려왔다. 너도 여기 남아서 변기 청소해. 나는 이를 보고 바로 뼈 부수는 망치를 휘둘렀다. 이어서 사람뼈 못을 박았다. 마지막으로 매달린 귀신에게 붉은 용 아이템을 붙였다. 강력한 공격으로 겨우 그를 제압했다. 이 기회를 틈타 나는 당명과 함께 급히 화장실을 나왔다. 그때 이상한 존재도 반응했다. 뒤에서 끈질기게 쫓아왔다. 그런데 복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갑자기 멈췄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드는 것 같았다. 그때 병에서 이상한 얼굴이 나타났다. 오랜 친구, 드디어 널 기다렸다. 말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상한 손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상한 존재를 단단히 붙잡았다. 이어서 모든 손이 힘을 합쳤다. 억지로 이상한 존재를 조각조각 찢어버렸다. 복수를 잃은 벽이 크게 웃었다. 일이 드디어 해결되었다. 나는 약속대로 병에서 못을 뽑아줬다. 그리고 그에게 내 바보 형제 당명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당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공포게임이 남은 시간은 5일이다. 너도 스스로 조심해야 해. 그 후 나는 화장실 열쇠를 숙소 관리인 할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3번 식당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내가 식당에 막 돌아오자마자 왕양이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달려왔다. 진노, 제발 도와줘.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정말 큰일 나. 오늘 그가 맡은 5개의 유리 배달 임무가 모두 나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유리가 손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식당 관리인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즉시 나는 해석의 눈을 통해 발견했다. 이 국물에 한 숟가락의 조리용술만 추가하면 손님이 만족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왕양에게 반드시 백주로 만든 조리용술을 사용하라고 특별히 주의시켰다. 왕양도 곧 요리를 잘 처리했다. 식탁에 올렸다. 그러나 손님이 첫 입을 마시자마자 물었다. 너 국물에 뭘 넣었어? 왕양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조리용술이요. 예상치 못하게 말이 끝나자마자 괴이한 존재가 갑자기 가느다란 손을 내밀었다. 왕양의 목을 조여왔다. 너 이 자뻑쥐야. 이 요리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내 기분도 망쳤어. 평생 나의 노예가 되어 죄를 갚아라. 왕양은 식당 관리자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었다. 하지만 관리자는 고객이 화를 풀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인간은 마음대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괴물은 이 말을 듣고서야 만족하며 떠났다. 이 순간 왕양은 나를 뼈저리게 미워하고 있었다. 진노, 너가 나를 이렇게 해치다니. 내가 귀신이 되어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제안이 위심스러웠던 것처럼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해석의 눈이 진실을 드러냈다. 알고 보니 왕양은 내가 말한 대로 백주를 넣지 않았다. 대신 저렴한 맥주를 넣었다. 이 작은 이익을 탐내다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되었다. 이렇게 둘째 날의 일이 끝났다. 관리자는 나와 리우자츠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내가 연속 이틀 동안 최우수 직원이었기 때문에 관리자는 나에게 특권 배지를 수여했다. 이 배지를 가지게 되면 방에서 추가 아이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식당 2층에 가서 주방 작업에 개입할 수 있다. 다른 직원들은 이 상황을 보고 부러운 시선을 보냈다. 이때 리우자츠가 왕양의 처지가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그렇게 성녀처럼 굴기보다는 차라리 내일 살아남을 수 있을지 더 생각해보는 게 낫겠다. 그리고 우리는 두 사람 함께 자판기 앞에 갔다.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준비했다. 상대방은 이번에 내가 도우미를 데려오지 않은 것을 보았다. 다시 그 거만한 얼굴로 돌아갔다. 너 이 자식 또 오겠다고? 하지만 이제 실력이 크게 향상된 나는 더 이상 그를 봐주지 않았다. 바로 뼈 부수는 망치를 휘둘러서 내리쳤다. 즉시 자판기를 부수면서 혈압이 치솟았다. 너 이 더러운 벌레, 지긋지긋하구나. 이때 내 악마의 눈동자 기술이 발동했다. 자판기의 분노 수치가 3증가했다. 보상으로 도살자 전기톱 하나를 받았다. 이 전기톱은 뼈 부수는 망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즉시 나는 이 사기꾼 자판기를 잔인하게 토막 살해당하게 할 것이다. 옆에 있던 유각이 이 상황을 보고 식은땀을 흘렸다.
진노가 감히 귀신을 죽이다니. 그리고 자판기도 이 순간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내가 인간으로서 귀신의 힘을 가질 줄은 몰랐다. 그는 급히 용서를 구했다. 형, 제가 잘못했어요. 무엇을 드시고 싶으신지 마음대로 말씀하세요. 이전에 널 돌려드린 수십 개의 귀신 동전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이용해 가격을 올렸다. 수십 개는 물론이고 적어도 1000개의 귀신 동전은 되겠죠. 자판기는 이 말을 듣고 반박하려 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전기톱을 들자 그는 즉시 문제 없다고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배를 채우는 일. 우리는 외로운 남녀가 방으로 돌아갔다. 유가기는 신나서 보상을 살펴보았다. 마스크팩과 목욕용품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드디어 멋지게 샤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잠념 없이 그녀를 재촉했다. 빨리 씻고 자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밤은 말이 필요 없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관리자님은 여전히 리우자츠에게 웨이터 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직책을 요리사로 배치했습니다. 2가지 요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일을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말을 듣고 리우자츠는 즉시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문제가 생기면 그녀는 혼자 빈방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모든 능력을 아직 모르시나요? 비록 저는 겉으로는 태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매우 불안합니다. 결국 요리사의 사망률은 공포게임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제가 만난 첫 번째 손님은 그 방기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어제 공개적으로 한 마리 괴물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식당 관리자조차 그녀에게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완전히 남김없이 사라질 거야. 상대방은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보고 약간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먹고 싶은 요리를 너는 할 수 있어? 메뉴를 받아보고 한번 보니 정말로 아주 평범한 카라멜 밀크티 한 그릇이었다. 하지만 나는 일이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즉시 해석의 눈을 열었다. 그제서야 발견했다. 소녀의 언니가 예전에 밀크티에 일부러 머리카락을 넣었다. 소녀가 마신 후 위장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아픈 느낌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를 보고 나도 할 말을 잃었다. 밀크티에 머리카락 추가. 이 소녀는 정말 귀엽다. 소녀는 내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자 방긋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잘생긴 오빠가 이렇게 오래 쳐다봤는데 나와 놀고 싶었던 건가?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즉시 주방으로 가서 자신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잘랐다. 그리고 잘 만든 밀크티 위에 뿌렸다. 내가 밀크티를 테이블에 올려놓자 소녀는 싫어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너의 이 요리는 어제 것보다 더 형편없어 보이네. 그러나 반쯤 괴상한 소녀는 맛을 본 후 화내지 않았고 오히려 맛있게 먹었다. 내가 해석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소녀는 귀여운 취향이 있다. 바로 밀크티에 머리카락을 넣는 것이다. 그래서 장이 바늘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즐기는 것이다. 그때 소녀가 흥분하며 나에게 물었다. 너는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니?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사실 나도 이런 취향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상대방은 나에게 머리카락 밀크티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방금 주방에서 몰래 마셨다고 말했다. 그때 나의 천사의 눈동자 기술이 발동했다. 반쯤 괴상한 소녀의 호감도가 10상승했다. 보상으로 괴물살인마의 우비를 받았다. 몸에 입으면 인간의 기운을 감출 수 있다. 동시에 숙주에게 20점의 괴력치를 보상합니다. 반개 소녀를 접대한 후 두 번째 손님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올라오자마자 인간 여자 아기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나를 위해 아기 구탕을 만들어라. 재료는 이 인간 아기로 하겠다. 나는 식탁 위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이 요리는 내가 만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괴물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너 이 더러운 쥐가 만들지 않으면 그럼 나도 너를 먹어버리겠다. 그때 나는 해석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반쪽 얼굴의 괴물은 예전부터 식욕이 강했습니다. 괴물이 된 후 그 욕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보아하니 그는 이 아기만 먹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먹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때 내 품에 있던 아기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나는 급히 주위를 찾아보았습니다. 그제야 아기가 그 소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 아기들은 마치 아기 고양이처럼 귀엽다. 정말 귀엽다. 반쪽 얼굴의 귀신이 자신의 재료가 도난당하는 것을 보았다. 오히려 바보 같은 미소를 지었다. 마침 오늘 나는 너의 반쪽 귀신이 어떤 맛인지 한번 맛보겠다. 정말 맛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한 걸음씩 소녀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소녀는 단지 손을 살짝 들어올렸다. 순간 보라색 전기가 번쩍이며 나왔다. 바로 반쪽 얼굴 귀신의 머리를 베어버렸다. 이 소녀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 반쪽 얼굴 귀신이 갑자기 당황하며 소리쳤다. 형, 제발 이 작은 소녀를 죽여줘. 말이 끝나자마자 한 덩치 큰 귀신이 2층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이를 보고 나는 소녀를 위해 한숨을 쉬었다. 2층의 무서운 귀신들은 결코 가볍게 볼 존재가 아니다. 그러던 중 무서운 귀신이 손을 들어올리자 소녀를 공격하려 할 때 정장 차림의 붕대 귀신이 갑자기 소녀 옆에 나타났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귀신은 이를 보고 즉시 멈춰섰다. 그는 붕대 귀신에게서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강력한 귀신이 소녀에게는 오히려 공손했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소녀는 지금 아기를 행복하게 달래고 있었다. 앞으로 너는 작은이라고 부를게. 언니가 너를 집에 데려다 줄게. 집에 큰언니도 있어. 그 귀신은 소녀가 자신을 주목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기회를 틈타 조용히 2층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소녀는 옆에 있는 붕대 귀신에게 명령했다. 너는 2층의 그 쓰레기를 처리해줘. 그리고 그녀는 일어나 나와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식당을 떠났다. 떠나면서 1m 82 긴 다리를 높이 들어올렸다. 한 발로 반쪽 얼굴에 괴물머리를 밟아 터뜨렸다. 그때 붕대를 감은 귀신이 다가와 나에게 카드를 건넸다. 여학생이 지시했다. 필요하면 여기서 그녀를 찾아와도 된다. 붕대를 감은 귀신은 말을 마치고 돌아섰다. 손에는 그 무서운 머리를 들고 있었다.
손에 쥔 검은 카드를 보며 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방귀소녀는 정말로 알 수 없는 존재다. 방귀소녀의 호감을 얻었지만 나는 두 번째 테이블 손님을 잘 대접하지 못해 관리자의 처벌을 받았다. 그는 나에게 식당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8호라는 재료를 찾아서 가져오라고 했다. 성공하면 공사를 일찍 끝낼 수 있다. 심지어 관리직 이상의 자리도 얻을 수 있다. 나는 임무 보상이 이렇게 풍부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난이도가 분명히 높을 것이다.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였다. 관리자는 이전에 54명이 재료를 찾으러 갔다고 말했다. 결국 5명만 살아 돌아왔다. 하지만 만약 이 임무를 거부한다면 지금 당장 지워질 것이다. 어차피 셋이다. 나는 아예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다. 관리자가 준 주소를 받았다. 나는 식당의 큰 문을 열었다. 내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리우자츠가 몰래 기도했다. 친노, 나는 방에서 너를 기다릴게. 거리로 나왔다. 나는 즉시 그 살인마의 비옷을 꺼냈다. 이를 통해 인간의 기운을 감추기 위해, 그리고 관리자의 메모에 적힌 지시에 따라 버스를 탔다. 하지만 막 동전을 넣었을 때 기사님이 갑자기 나를 불렀다. 나는 깜짝 놀랐다. 혹시 내 변장이 들킨 건가? 하지만 착한 기사님이 나에게 알려주었다. 너 동전을 너무 많이 넣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돈은 많아. 그리고 나는 한적한 자리를 찾아 앉았다. 그런데 내 옆에 인간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어떤 변장도 하지 않았다. 혼자서 이 귀신 버스를 타다니 대담하다. 다른 지역에 내신 플레이어일 리가 없겠지. 그때 한 작은 귀신이 그 남자를 보며 침을 흘렸다. 엄마, 나는 저 인간을 먹고 싶어. 여기가 이 말을 듣고 즉시 아들을 붙잡았다. 괜히 시비 걸지 마. 그 사람은 만만치 않아. 잠시 후 버스가 혈원 능원에 도착했다. 남자는 이를 보고 일어나서 내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가 내 옆을 지나갈 때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의미 없는 가벼운 웃음을 지었다. 나는 내가 발견된 줄 알았다. 하지만 상대방은 별다른 행동 없이 내렸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때 방금 탑승한 한 귀신이 나를 불길하게 쳐다보았다. 중얼거렸다. 쥐 냄새가 난다. 하지만 그는 내 변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내 뒤에서 자리를 잡았다. 2분 반 후 나는 정거장에 도착해 내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막 일어섰을 때 뒤에서 그 귀신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쥐가 나에게 다시 앉으라고 했다. 그런데 쥐라는 세 글자가 차 안의 다른 승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들은 모두 나를 쳐다보았다. 그때 그 괴물도 조금씩 나에게 다가왔다. 지금 상황은 정말 양의 늑대 무리에 들어간 것 같다. 도망칠 곳이 없는 나는 부서진 뼈 망치를 꽉 쥐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생각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맨 뒷줄의 한 남자가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내 것이다. 괴물은 불만 가득한 얼굴을 했다. 왜 내 것이냐? 너에게 어떤 증거가 있냐? 그런데 말을 다 끝내기 전에 남자가 갑자기 타오르는 팔을 내밀었다. 괴물의 머리를 움켜잡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를 검은 수치로 만들어버렸다. 내가 내 것이라고 하면 내 것이다. 그 남자가 나를 데리고 버스에서 내렸다. 그때 나는 그가 어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선물한 테킬라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의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 괴물이었다. 그는 내가 파호 재료를 사러 간다는 것을 알았다. 손을 들어 앞을 가리켰다. 파호 재료는 앞에 있는 망령 슈퍼마켓에서만 판매한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재료가 아니다. 아마도 단순히 괴화표로는 살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얻을지는 너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 말을 마친 그는 돌아서서 나와 작별 인사를 했다. 내 그 테킬라 한 잔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인간에게 비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때 내 천사 눈동자 기술이 발동했다. 화상 괴물의 호감도가 10 증가했다. 보상으로 괴물 태세육 2개를 받았다. 태세육은 괴물들이 저항할 수 없는 음식이다. 종종 작은 조각 때문에 싸워서 머리를 깨뜨리기도 한다. 그 후 나는 망령 슈퍼마켓에 도착했다. 그러나 문에 도착하자마자 하나의 수동 퀘스트가 발동했다. 주인이 있는 지역에서 숨겨진 융합 괴물이 감지되었다. 24시간 이내에 그것을 융합해주세요. 숙소의 융합 괴물 체질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었다. A급 이하의 괴물 3마리를 융합할 수 있다. 임무를 완료하면 랜덤으로 하나의 등급 상자를 얻을 수 있다. 임무 실패 시 모든 괴물을 몰수당한다. 나는 이 광경에 놀랐다. 만약 밖에서 괴물이 없어지면 생명이 위험하다. 나는 순식간에 주변의 괴물에게 찢겨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아가야 했다. 그래서 나는 문을 열고 슈퍼마켓에 들어갔다. 어지럽고 어두운 슈퍼마켓 안에서 술에 취한 검은 뚱뚱한 귀신이 카운터 뒤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사장님, 저는 재료 하나를 사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내 말을 듣고 살짝 눈을 떴다. 너 이 더러운 쥐, 빨리 추한 변장을 벗어라. 내 가게에서 꺼져.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또 들켰다. 이 살인마 비옷의 품질이 정말 별로인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비옷을 접었다. 물건을 다 사고 바로 나가겠다고 표시하다. 하지만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내다. 빨리 꺼져. 더 말하면 내 머리를 비트로 공으로 팔겠다. 그런데 그때 한 아름다운 여자가 사장 뒤에 나타났다. 너 이 죽은 놈, 손님한테 이렇게 무섭게 굴어? 그런데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과일칼을 사장의 목에 직접 찔렀다. 이 장면을 보고 나는 너무 놀라서 기저귀까지 젖었다. 와, 세상에. 처음부터 이렇게 강렬하네. 부드러운 교육이 끝난 남편 사무실. 사장님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손님, 무엇을 사고 싶으신가요? 예상치 못하게 그때 뒤에 있던 사장이 갑자기 일어났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등에 칼을 꽂았다. 이 더러운 여자, 반란을 일으키고 싶어? 물러서지 않으려는 사장님이 도끼를 높이 들었다. 내가 너를 정리해야겠구나. 말을 마치고 사장을 옆방으로 끌고 갔다. 곧바로 안에서 소름 끼치는 몸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2분 반이 지나갔다. 사랑의 타격. 온몸이 피투성이인 사장님이 방에서 나왔다. 죄송합니다. 손님께 웃음을 드려내요. 이 남자는 제대로 수리하지 않으면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영원히 알 수 없다. 내 입꼬리가 미세하게 경련했다. 동의하며 말이 맞다고 했다. 이어서 나는 쇼핑 메모를 사장님께 건넸다.
그녀는 보고 약간 호기심을 보였다. 너는 인간으로서 8번 재료를 뭘 하려고? 나는 사실을 말하며 나는 음천식당의 직원이라고 했다. 관리자가 나에게 사오라고 했다. 사장님은 그 말을 듣고 메모를 나에게 돌려주었다. 너는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인간이 8번 음식을 다루기란 어렵다. 어쩌면 오히려 그것에 의해 통제되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이건 너무 소중한 것이다. 속임수 화폐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내 마음속에 위구심이 일었다. 이게 도대체 식재료인지 괴물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화물칸이 넘어졌다. 몸이 부서진 사장이 소리를 들었다. 즉시 40m 대도의 칼을 들고 뛰어나왔다. 또 그 빌어먹을 도둑놈이다. 오늘은 반드시 그를 처치해야겠다. 하지만 사장님이 그를 막았다. 네가 능력이 있다면 벌써 그놈을 잡았겠지. 이 대화를 듣고 나는 이 슈퍼마켓에 도둑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상습범이다. 어쩌면 이게 바로 내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기에게 말했다. 내가 도둑을 잡는데 도와줄 수 있다고. 그때 사장님이 나를 바라보았다. 위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만약 네가 그 도둑을 잡을 수 있다면 나는 8번 식재료를 너에게 팔겠다. 그리고 나는 선반구역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않았는데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나는 즉시 조각뼈 망치를 꺼내 방어 자세를 취했다. 거기 누구야? 빨리 나와. 그런데 공포게임에 참가하러 온 사람을 발견했다. 진원에게서 들은 바로는 그 도둑은 이상한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빙의할 수도 있어. 매번 사장님과 사모님이 그를 잡으면 갑자기 마치 저주에 걸린 것처럼 다시 그를 놓아주곤 해. 이를 듣고 나는 추측했어. 이 도둑은 아마도 시스템 임무에서 언급된 그 융합할 수 있는 귀신일 거야. 지금은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하지만 전제 조건은 그를 먼저 잡아야 한다는 거야. 진원의 추측에 따르면 도둑은 오늘 밤 다시 나타날 거야. 그래서 나는 망령 슈퍼마켓에서 대기하기로 결심했어. 저녁이 될 때까지 사장님과 사모님이 막 떠나자. 한 선반이 갑자기 넘어졌어. 보아하니 도둑이 나와서 음식을 찾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즉시 앞으로 나가서 확인했어. 그리고 시스템 공간에서 태세고기를 꺼냈어. 형, 여기 맛있는 게 있어. 친구가 되는 게 어때? 말이 끝나자 온몸에 피처럼 붉은 눈이 가득한 괴물이 내 앞에 나타났다. 상대는 나를 무시했다. 바닥에 떨어진 태세육을 주워 입으로 바로 삼켰다. 내 것을 먹었으니 이제 친구가 될 수 있겠지. 혈안의 귀신은 격렬하며 돌아서 떠날 준비를 했다. 고작 한 조각의 태세육이 나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나는 애석한 척하며 말했다. 내 몸에 그렇게 많은 태세육이 누구에게 나눠줘야 할지 모르겠다. 이 말을 듣고 혈안의 괴물은 온몸에 눈이 빛났다. 너는 얼마나 더 있니? 배부를 만큼 많이. 나 같은 부자와 친구가 될래? 하지만 다음 순간 혈안의 괴물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네가 맛있는 걸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냥 빼앗아 오면 되겠네. 이 말을 듣고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이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상대가 내가 마음이 약해진 것을 보고 즉시 주저하지 않고 나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혈안 괴물이 내 몸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인간의 몸은 제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았다. 이게 바로 내 음양 악몽체의 작용이었다. 네가 아무리 강력한 괴물이라도 내 몸에 들어오면 모두가 포로가 된다. 결국 결말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숙주와 계약을 맺고 융합하여 공생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저 부식되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나는 내 능력으로 이 혈안 귀신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한 조각의 태세고기를 이용해 그를 유인하여 내 몸에 붙게 했다. 그리고 이 순간 혈안 괴물도 깨달았다. 자신의 몸이 조금씩 소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고 나는 그에게 친절하게 작은 조언을 해주었다. 숙주와 저주 계약을 맺고 융합하면 너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들었다. 이 말을 듣자 혈안 괴물은 즉시 분노하며 소리쳤다. 나는 절대 인간과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다. 그건 참을 수 없는 큰 수치다. 이를 듣고 나도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 그럼 너는 내 안에서 제가 되어 사라지기를 기다려라. 하지만 다음 순간 혈안의 괴물이 나를 강하게 때렸다. 모두 끝장났다. 그런 것에 무슨 존엄이 중요하겠냐? 그래서 즉시 내 제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때 나는 너무 손해라고 느꼈다. 너와 융합한 후에는 내 사생활조차 없어졌다. 밤에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너에게 엿보여야 한다. 거의 녹아버릴 혈안의 괴물이 급히 말했다. 저주 계약의 조건은 네가 정해라. 네가 이렇게 진지한 태도를 보이니 나는 마지못해 너와 융합하겠다. 말을 마치고 나는 손가락을 무너뜨렸다. 땅에 계약 법칙을 그렸다. 계약 사령이 융합을 명령한다. 일단 숙주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면 무조건 도움을 주어야 한다. 계약 기간은 1년이다. 준비를 잘 해야 한다. 법제에 내들어섰다. 곧바로 혈안기가 나와 서서히 융합하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하게 융합 과정에서 내 머릿속에 갑자기 빨간 머리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곧 계약 의식이 완료되었다. 축하합니다. 주인이 A급 귀신과 성공적으로 융합했습니다. 게임 복사본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주인이 지배권을 얻었다. 몸의 아무 부위를 선택해 귀신이 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첫 여자친구를 혈안기에게 주었다. 너는 내 오른손에 살도록 해. 그러자 혈안기의 정보 패널이 내 앞에 나타났다. 보아하니 이 귀신의 실력이 꽤 강한 것 같다. 그때 내 오른손 등에 붉은 눈이 떠졌다. 원망 가득한 시선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너는 정말 교활한 인간이구나. 처음부터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건가? 나는 약하고 무고한 모습으로 보였다. 무슨 함정이야? 나는 모범 청년이야. 그런 것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 혈안된 귀신도 나와 논쟁할 기분이 아니었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때 시스템이 다시 알림을 띄웠다. 수동 임무 완료. 보상으로 은색 보물상자 하나. 잠시 후 귀신 부부가 슈퍼마켓으로 돌아왔다. 내가 그 도둑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내가 하는 말이 진실임을 확신했다. 왜냐하면 가게에서 그 도둑의 불쾌한 냄새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어서 사장님이 그 도둑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그냥 죽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전에 약속한 파워 음식을 요구했다. 결국 이게 내가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이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 마음의 재료가 다 팔렸다고 말했다. 몇 장의 이상한 동전을 꺼내 나를 쫓아내려 했다. 너희가 무도에 대해 말하지 않으니 내가 그 도둑을 다시 너희에게 보내는 걸 원망하지 마라. 두 귀신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너는 그를 죽인다고 하지 않았냐? 이 귀신은 사실 내 몸에 붙어있다. 나와 저주 계약을 체결했다. 오늘 내가 파워 재료를 가져오지 못하면 너희 가게는 다시 열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귀신 부부는 즉시 악랄한 표정을 지었다. 너라는 더러운 쥐가 감히 우리를 위협하다니. 오늘은 절대 너를 살아서 슈퍼마켓에서 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상황을 보고 나는 즉시 오른손에 혈안 귀신에게 요청했다. 나를 도와주라고. 그러나 그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너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지 않았냐?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해결해봐. 나는 즉시 태세고기를 보상으로 주었다. 혈안이 함께 연극을 하도록 했다. 마침 방금 귀신 부부를 화나게 했다. 시스템이 나에게 50점의 괴력과 10조각의 태세고기를 보상으로 주었다. 한번 듣자마자 너무 잘게 선 고기. 혈안이 즉시 도와주겠다고 동의했다. 다음 순간 내 오른손 등에 혈안의 환영이 나타났다. 귀신 부부를 향해 말했다. 너희들, 이 더러운 놈을 빨리 처치해라. 그러면 나는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영원히 너희 가게에서 몰래 먹고 살 거야. 혈안의 한마디에 부부가 즉시 방어가 무너졌다. 만약 이 도둑놈이 가게에 영원히 남게 된다면 슈퍼마켓은 분명 그를 파산하게 만들 것이다. 이 재앙을 빨리 쫓아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사장님은 파워 재료를 나에게 팔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그녀는 방에서 동전 상자를 꺼냈다. 그 위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파워 재료는 그 안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내가 상자를 받는 순간 기분이 갑자기 매우 초조해졌다. 게다가 이 상자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혹시 파워 재료가 생명체인가? 슈퍼마켓을 떠난 후 나는 혈안 상자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손가락 하나라고 대답했다. 그 녀석들은 이런 것만 먹고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을 먹을 수 있는 귀신은 절대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존재다. 나는 호기심에 그보다 더 강한가 물어보았다. 혈안 귀신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내가 다치지 않았다면 9개의 눈을 모두 뜨면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때 버스가 도착했다. 나는 버스에 올라 음천식당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차 안의 괴물들은 나라는 인간을 보고 모두 양을 노리는 늑대의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혼자서 귀신 버스를 타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뭔가 대단한 생명보호수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맨 뒷줄에 있던 한 붕대 귀신이 갑자기 일어나 내 뒤로 다가왔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손에 있는 상자를 나에게 줘.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나가. 붕대 귀신은 내 기세에 눌려서 맞서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차에 있는 다른 승객들을 부추겼다. 함께 나를 찢어버릴 계획이었다. 그리고 상자 안의 것을 나누려 했다. 이 말을 들은 승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손을 들어 혈안 귀신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혈안이 자신이 지금 다쳤다고 말했다. 차 안의 모든 괴물들을 상대할 수 없다고. 살고 싶다면 빨리 재료를 내놓으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 붕대 귀신을 이길 수 있는지 물었다. 바로 그 귀신. 내가 확실히 때려서 그의 할머니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나는 붕대 귀신 앞에 섰다. 다음 순간 내 오른손 등에 거대한 혈안이 열렸다. 붕대 귀신은 이를 보고 얼굴이 크게 변했다. 너는 방귀신이었구나. 혈안과 눈이 마주친 순간 붕대 귀신의 의식이 갑자기 흐릿해졌다. 나는 이 기회를 이용했다. 그의 얼굴에 강하게 주먹을 날렸다. 정신을 차린 붕대 귀신이 위협적으로 나에게 달려왔다. 이때 혈안이 내 오른손에서 튀어나왔다. 처음부터 옆에서 부추기고 있었다. 나는 너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두 귀신이 싸우는 틈을 타서 나는 시스템 공간에서 사람뼈로 만든 못을 꺼냈다. 그것을 붕대 귀신의 머리에 3개 찔렀다. 그러자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찢어진 천조각과 썩은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그 후 나는 아무렇지 않게 다른 승객들에게 말했다. 나는 모기처럼 윙윙거리며 시끄러운 귀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가르쳐 주었다. 이 장면을 본 괴물들은 모두 어리둥절했다. 모두 한 무더기 진흙이 되었다. 이걸 조금 가르쳐주는 거라고 한다. 이제 차 안에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귀신이 없다. 닭을 죽여 원숭이를 경계시키는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식당으로 돌아갔다. 8번 재료를 관리자에게 넘겼다. 상대방은 내가 살아 돌아올 줄 몰랐다. 내일 아침 출근하면 이전에 약속한 보상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밤새 고생해서 배고프고 피곤했다. 먼저 먹을 것을 찾으려고 했다. 그때 혼자 빈방에 있는 유가기는 무너져 내리며 울고 있었다. 진노와 왕양은 모두 사라졌다. 나는 분명 내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유가기는 두려움에 떨며 옆에 있는 가위를 집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돌아온 것은 바로 나였다. 그는 체면도 있고 내 품에 뛰어들어 크게 울었다. 너무 좋다 진노. 너 안 죽었구나. 아름다운 여자의 부드러운 포옹에 80년 동안 독신이었던 나는 매우 흥분했다. 하지만 지금은 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배부르고 술도 마신 후에 생각이 나기 마련이다. 그 후 유가기가 착하게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자신이 저장해둔 음식을 모두 나에게 주었다. 이미 극도로 배고픈 나. 옆에 있는 미녀 유가의 부드러운 시선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나는 혼자서 라면을 후루룩 먹기 시작했다.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원래 절망적이었던 유가기에게 다시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심지어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내 오른손에 닿자마자 혈안이 된 귀신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너 같은 인간이 나를 만지면 안 돼. 유가가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진노, 너의 오른손은 왜 이래? 이 일은 이야기하자면 길다. 나중에 다시 설명해줄게. 그렇게 또 아름다운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다. 관리자가 모든 직원을 로비로 소집했다. 나에게 보상을 수여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람의 큰 보너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식당 공용구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특별통행증도 있다. 게다가 나는 출입구 구역의 관리자로 승진했다. 그리고 무서운 등급의 귀신 물품을 보상으로 받았다. 이를 본 다른 직원들은 믿을 수 없었다. 이 인간은 겨우 며칠 전에 왔는데 하필이면 한 번에 4개의 보상을 받았다. 그 후 관리자가 물품이 담긴 상자를 나에게 건넸다. 내가 서쪽문으로 가서 직무인계를 하도록 했다. 급여도 원래의 2배로 올랐다. 그때 리우자츠가 내 곁에 왔다. 진노, 너 정말 대단해. 관리자가 되면 그 귀신들을 관리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이 관리자가 이틀밖에 못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우리는 이번 스릴 넘치는 게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곧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리우자츠는 즉시 의욕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상자에서 관리자의 유니폼을 꺼냈다.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이어서 나는 다른 상품들을 다시 확인했다. 금색 테두리의 큰 봉투와 검은 통행증 외에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썩은 돌 하나가 있었다. 이게 바로 그 무시무시한 귀물이다. 귀물은 낮은 등급에서 높은 등급까지 나뉜다. 위험급, 무서운급, 공포급, 재난급, 파괴급과 소멸급. 공포급은 이미 상당히 강력한 귀물로 간주된다. 심지어 현실에서 수억 원에 팔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돌은 이렇게 못생겼어 보인다. 공포급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내가 오른손으로 돌을 쥐었을 때 피눈물 귀신이 갑자기 눈을 뜨고 감탄했다. 이 귀물은 정말 대단하다. 그 후 나는 서문구에 배치되었다. 정면에서 같은 반이 리우영과 장옥을 만났다. 그들이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분명히 며칠 동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다. 나를 보고 나서 그들은 내가 서문구의 서비스 직원으로 배치된 줄 알았다. 동급생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생각했다. 앞으로 저를 많이 챙겨주세요. 저는 정말로 서문구로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웨이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직책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두 사람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방에 도착했습니다. 저라는 인간을 보고 귀신 요리사들은 본능적으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냄새나는 쥐는 나가. 그렇지 않으면 너를 유리해버릴 거야. 상대방의 이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장면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식당에 온 첫날, 저도 아주 무서운 요리사 귀신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형, 저는 착한 귀신이에요. 때리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그 요리사 귀신에게 진지하게 요리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침방울이 요리에 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가와 급여도 식당 규칙에 따라 차감됩니다. 이 말을 듣고서야 요리사 귀신은 이해했습니다. 저는 새로 부임한 관리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저라는 인간을 무시합니다. 상사를 무시하면 100기코인을 더 빼앗길 거야. 이때 주방의 모든 요리사들이 제 거만한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위협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빨리 이 옷을 벗고 나가. 나한테 지시하지 마. 이 말을 듣고 저는 상의를 풀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겁먹었군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줄 알았어요. 당신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보고 비웃었다. 이젠 겁먹었네.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했는데 너 잘못 알고 있어. 나는 단지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하기 위해서야.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살갗의 망치로 상대의 머리를 세게 가격했다. 다른 귀신이 이를 보고 즉시 나에게 달려왔다. 나는 시스템 공간에서 인골못을 하나 꺼냈다. 그의 가슴에 찔렀다. 내가 두 귀신을 쉽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다른 요리사들은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혹시 움직일 사람 있어? 없다면 빨리 돌아가서 일해. 잠시 후 류형과 장욱이 두려움에 떨며 주방으로 음식을 가져왔다. 그러나 눈앞의 장면에 두 사람은 어리둥절해졌다. 원래 악랄했던 귀신 요리사는 지금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옆에서 상대를 엄하게 재촉했다. 빨리 음식을 준비해. 내 친구를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류형은 내가 서문구 관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무서운 괴물들을 길들였다. 즉시 나를 형으로 인정했다. 나에게 2가지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나는 멋지게 대답했다. 공포 세계는 결국 단지 게임일 뿐이다. 게임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아주 간단하다. 그렇게 마지막 이틀을 순조롭게 보냈다. 이번 음천식당 던전이 드디어 끝났다. 기쁨에 겨운 유가기가 나를 꼭 껴안았다. 너무 좋다. 드디어 살아서 집에 갈 수 있다. 이 장면을 본 류형과 장욱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멋지게 던전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류대학교의 미인을 성공적으로 얻었다. 나는 진영 최고야. 바로 그때 우리 4명이 몸이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게임 던전을 완료한 모든 친구들이 다른 공간으로 전송되었다. 원래 45명이었다. 이제 19명만 남았다. 이때 나는 귀신 로리에게 물었다. 이번 던전에서 얻은 보상이 아직 유효한지. 보상은 영구적이다. 다음에 공포게임에 들어갈 때 너가 이전에 얻은 직위와 괴이한 물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다시 놀러오세요.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은 즉시 식은땀을 흘렸다. 이 생에서 나는 다시는 이 공포세계에 오고 싶지 않다. 시스템 보상이 시스템 상점을 잠금 해제하고 그 후 시스템이 내 보상을 정산하기 시작했다. 시스템 상점 잠금 해제, 기술 보상, 임시 반지, 괴물이 분노 수치가 99를 초과하면 권리 영역에 들어간다. 상대방은 대가로 귀중한 물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감금된다. 괴이한 물건 보상, 저주의 대신 죽는 지핀형 2개. 던전에서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영토 보상. 홍월 24시간 편의점 연구 영토 소유권. 생각지도 못하게 영토 보상이 있다니. 귀신 놀이가 설명했다. 던전을 완료할 때마다 숙주과 공포 세계의 한 조각 영토를 얻을 수 있다. 던전 난이도가 높을수록 영토 위치가 더 좋아진다. 하지만 경영을 잘못하면 파산할 수도 있다. 그러니 손님을 주인처럼 대하려고 하지 마라. 이때 시스템이 붉은 달 편의점에 기본 정보를 띄웠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다. 정말 머리가 아프다. 이어서 나는 또 하나의 청동 상자를 열었다. 세 병이 어린이 소변을 얻었다. 돌깨기 도끼, 패치 귀신 인형. 이를 보고 나도 할 말을 잃었다. 이제 어린이 소변도 상품으로 간주되다니. 이 물건은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보상이 완료되었다. 우리의 몸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다시 눈을 떴다. 모든 사람이 현실 세계로 전송되었다. 내가 오른손의 혈안기가 경찰에게 발견될까 걱정할 때 혈안기는 이미 기술로 상대의 뇌파를 방해하고 있었다. 그는 인간에게 발견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 후 동급생들이 경찰서에 와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좋은 형제당명이 달려와서 이번 게임 상품을 보여주었다. 놀랍게도 원래 맛의 하이시였다. 내 녀석이 이런 취미가 있을 줄은 몰랐다. 몇 장의 생리대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낫다. 게다가 이건 괴이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몇십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 류가기이 다가왔다. 발그레한 얼굴로 나와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주일 동안의 보답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무한한 배려에 대해.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가 경찰서에 나를 데리러 왔다.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을 보고 그녀는 나에게 질식할 정도로 뜨거운 포옹을 해주었다. 언니, 이번에 세안제가 너무 많아.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리고 언니가 나를 식당으로 데려가서 환영 파티를 열었다. 하지만 차 안에서 혈안기가 갑자기 나에게 말했다. 내 언니가 이상해. 그녀에게 저주받은 기운이 있어. 이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언니가 악기에게 시달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식당에 도착했다. 언니가 먼저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다. 잠시 후 내 친한 친구도 올 거야. 너는 미녀를 보면 바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 나는 계속 언니의 저주가 걱정이었다. 나는 내 분석의 눈을 열어보려 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보아하니 기술과 괴이한 물건은 현실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 같다. 바로 그때 한 머리 긴 미녀가 곧장 다가왔다. 나와 악수하며 인사했다. 나는 왕이라고 해. 나는 아훈이라고 해. 너의 언니의 친구야. 그런데 악수하는 순간 혈안기가 눈을 떴다. 그리고 내 엄지를 조종했다. 계속 미녀의 손을 만지작거렸다. 마침 언니가 돌아와서 이 장면을 보았다. 방금 이 녀석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고개를 돌리자마자 나를 망신주다니. 어쩔 수 없이 나는 어색하게도 예의 있게 웃었다. 귀신이 기름을 빼고 있다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 이후 식사 중에 나는 알게 되었다. 왕은은 원래 수사팀의 경찰이었다. 그리고 4번이 공포게임에 참가한 고수 플레이어이기도 했다. 그녀는 또한 친절하게 나에게 말했다. 게임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하지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공포게임은 여전히 재미있다. 게다가 귀신과 괴물도 꽤 잘 지낼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왕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마 이 아이는 자신의 언니를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그렇게 말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식사를 마친 후 언니가 나에게 먼저 차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왕은과 함께 밖에 서 있었다. 신비롭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혹시 저주와 관련이 있는 걸까? 내가 위하여할 때 혈안기가 그가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혈안기가 가장 좋아하는 태세육을 조건으로 삼았다. 그를 순조롭게 입을 열게 했다. 하지만 내가 대화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갑자기 벼락 맞은 듯 했다. 언니가 강제로 공포게임에 들어가게 될 줄은 몰랐다. 이때 혈안기가 나에게 설명했다. 강제 송입은 2가지 경우로 나뉜다. 하나는 죽어가는 사람을 게임에 보내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그리고 너는 마지막에 우연히 이런 방식으로 게임에 들어갔다. 2번째는 비교적 일반적이다. 너희 인간 세계에서 플레이어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틀 또는 3일 전에 강제 송입의 저주를 걸어놓는 것이다. 그들을 강제로 게임에 참여하게 만든다. 강제로 송입된다. 던전의 난이도는 랜덤이다. 보호 메커니즘이 있어도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다소 의아했다. 그 왕아운이 오는 목적은 내 언니를 지도하기 위한 것인가? 혈안기가 계속 설명했다.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 오우는 너의 언니를 대신해 게임에 참가하러 온 것 같아. 너희 인간에게는 저주전이 장치가 있어. 단지 신분을 바꾸기만 하면 강제로 들어가기 전에 공포게임에 들어가면 대신할 수 있어. 저주에 걸린 많은 부자들이 고가를 지불할 거야. 직업 플레이어에게 대신 게임에 들어가 달라고 해. 그리고 너의 언니와 왕은은 내일 신분 교환을 하기로 약속했어.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후 나도 이미 생각이 났어. 다음날 왕은이 우리 집에 왔어. 손에는 과일 몇 개와 검은색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어.
인사를 마친 후 언니는 핑계를 대고 아흔을 데리고 방으로 갔어. 떠나기 전에 나에게 특별히 주의사항을 주었어. 착하게 있어라. 아무것도 만지지 마. 그리고 나는 항상 말을 잘 듣는 착한 동생으로서 자연스럽게 그 여행 가방을 첫 번째로 확인했어. 가방에는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있었어. 저주전이 장치가 그 안에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혈안기에게 비밀번호 잠금을 풀어달라고 했다. 나는 언니를 대신해 게임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비록 아훈은 베테랑 플레이어지만 하지만 공포게임에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다. 게다가 언니의 문제는 외부인이 해결해서는 안 된다. 상자가 열리자 안에는 시계 모양의 장치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나는 혈안기가 알려준 방법대로 장치 안에 언니 정보를 삭제했다. 그리고 내 정보를 입력했다. 내가 빨간 확인 버튼을 누르자 시계가 파란 빛을 발산했다. 다음 순간 내 모습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이 장면은 방에 들어온 언니가 보게 되었다. 이때 아훈도 얼굴이 잔뜩 놀란 모습이었다. 내 동생이 너 대신 공포게임에 들어갔어.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다시 공포세계의 그 기괴한 공간에 도착했다. 이번 게임 던전의 이름은 혈의 아파트였다. 플레이어 수는 7명입니다. 플레이어는 세입자의 신분으로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임대 기간의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게임을 종료할 때의 점수를 직접적으로 판단합니다. 던전 임무입니다. 이웃관계를 개선하여 호감도를 얻어야 합니다. 던전을 완료하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임무입니다. 아파트 안에는 살인광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23명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게임이 끝나기 전에 그를 찾아야 합니다. 최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각 플레이어는 한 개의 면사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한 번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 후에는 게임을 계속할지 아니면 종료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임 시간은 10일입니다. 게임과 외부 세계의 시간 비율은 10대 1입니다. 이번 던전은 지난 음천식당보다 훨씬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보호 메커니즘이 있으니 각자 2개의 생명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얻은 2개의 대신 죽는 지피념과 중첩할 수 있다면 저는 4개의 생명을 가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보상 명거울. 하지만 메인 퀘스트는 살인마를 찾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고 그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플레이어에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준비 시간이 끝났다. 귀신놀이가 내 게임 이름을 설정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시스템 패널에 매형이라는 2글자를 입력했다. 플레이어 매형 등록 성공. 곧 게임에 들어간다. 전자 알림음이 울리면서 나는 공간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동시에 게임으로 전송된 다른 6명의 플레이어도 있었다. 던전으로 들어간다. 한 안경 남자가 담담하게 말했다. 여러분은 모두 초보자가 아닐 것이다. 우리 플레이어들 사이에 충돌이 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만약 서로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그럼 각자의 실력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 덩치 큰 남자가 나를 비스듬히 쳐다봤다. 네가 잘못 말했다. 우리 중에 한 초보가 섞여 있다. 사실 나는 방금 게임 캐릭터를 등록했기 때문이다. 경험치가 0인 초보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고레벨의 베테랑 플레이어들이다. 옆에 있는 요요공주가 친절하게 나에게 일러주었다. 만약 한 번 죽으면 게임을 나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목숨이 없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건 너무 재미없다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안경사와 흑곰은 나 같은 바보 같은 초보와는 대화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아파트로 들어갔다. 나머지 사람들도 뒤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다른 플레이어들의 얼굴을 보았다. 모두 2차원적인 흐릿한 느낌이 있었다. 어쩌면 이것은 플레이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아파트에 들어간 후 안경사가 사장에게 물었다. 1인실이 7개 있냐고? 사장이 고개를 돌렸다. 주심은 괴이한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다. 마침 7개의 방이 남아있었다. 임대료는 하루에 20큐 앞에. 가끔 물과 전기가 끊긴다. 청소는 스스로 해야 한다. 이거 참. 이런 조건의 허름한 아파트가 하루에 20큐 앞에라니. 망하지 않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리고 내가 열쇠를 받았을 때 다시 404호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정말 불길한 숫자네. 우리가 올라갈 때 사장님이 다시 한번 주의를 주셨다. 아파트의 몇몇 주민들은 성격이 나쁘다.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 책임지지 않는다고. 보아하니 공포세계의 모든 관리자는 이 4글자를 말하네. 그리고 나는 4층에 도착했다. 2층에는 나 혼자 플레이어가 있다. 내가 열쇠로 문을 열 때 옆 405호의 문이 갑자기 조금 열렸다. 한 쌍의 눈이 나를 나쁘게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주민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내 말을 듣고 쾅 하고 문을 세게 닫았다. 이를 보고 나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 NPC들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를 정리했다. 우선 잘 쉬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던전 임무를 완수할 방법을 생각해보겠다. 그런데 내가 막 누웠을 때 갑자기 뭔가 소리가 났다.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액션 영화의 격렬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2시간 반 동안 계속 시끄러웠다. 옆집 그 비만 남자도 정말 끈질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즉시 살갗의 망치를 꺼냈다. 벽을 향해 세게 2번 내리쳤다. 좀 조용히 해줄 수 있어?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네. 옆집은 즉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내 악마의 눈 스킬이 발동했다. 405호 이웃을 성공적으로 화나게 했다. 증오값이 40 증가했다. 보상으로 여종의 검은 스타킹 소녀를 받았다. 이 시스템 보상은 정말 점점 말도 안 되네. 한밤중에 나에게 2개의 원래 맛 하이스트링을 보내줬다니. 게다가 아직도 열기가 남아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1층에 가서 음식을 사려고 했다. 눈앞의 자판기를 바라보며 나는 음천식당의 그 자판기가 떠올랐다. 즉시 발로 차버렸다. 먹을 것을 더 얻을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어. 하지만 이 장면을 흑장미가 마침 보고 말았다. 물건을 사지 않으면 비켜줘.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나는 이게 정상적인 자판기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이 말을 하고 나서 나도 내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 흑장미는 또 한마디 하며 바보라고 욕했다. 음식을 하나 들고 떠났다. 이번 혈의 아파트 던전은 사장과 손님을 제외하고 다른 물건들은 모두 정상이었다. 프론트를 지나갈 때 사장이 혼자 체스를 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전리품이라고 적힌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안에는 팔과 다리가 가득 차 있었다. 심지어 뛰고 있는 심장도 있었다. 사장이 나를 보고 나서 나에게 한 판 두자고 열정적으로 초대했다. 이기면 하루 숙박비를 면제해준다고. 지면 너 몸에 있는 것 중 하나를 아무거나 바꾸면 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급히 손을 흔들며 거절했다. 아니야. 나는 정말 형편없는 바둑 두는 사람이야. 사장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아. 나는 즉시 돌아서서 위층으로 올라갔어. 하지만 내가 방문 앞에 막 돌아왔을 때 옆 403호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던져졌어. 동시에 남자의 분노한 욕소리가 들려왔어. 이게 무슨 형편없는 음식이길래 이렇게 맛이 없어. 믿든지 말든지 내가 너를 다루겠어. 집안에서 얼굴이 일그러진 남편이 보였어. 그는 아내를 세게 때려서 날려버렸어. 4~5살 된 아들이 옆에서 계속 바보처럼 웃고 있었어. 온몸에 상처가 있는 아내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평온한 얼굴로 조로했어. 쓸모없는 쓰레기. 칼조차 들지 못하는. 기다려. 지금 당장 칼로 너를 썰어버릴 거야. 화가 난 남편이 돌아서서 테이블 위에 칼을 집으려 했어. 하지만 다음 순간 아내는 온 힘을 다해 뛰어올랐어. 남편을 창밖으로 밀어냈어. 그때 아내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발견했어. 부드럽게 새 이웃을 초대해 집에 들어와 함께 식사하자고 했다. 나는 급히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나는 여기서 시끄럽다는 소리를 들었다. 와서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해보라고? 괜찮아. 우리 가족은 매우 화목해. 가끔 다투는 것도 정상이지. 이 말을 듣고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남편을 직접 4층에서 밀어버렸다. 이걸 화목하다고 부르냐? 나는 즉시 403호를 빠르게 떠났다. 이 세 식구는 너무 괴이하다. 전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반면 405호의 주민은 오히려 정상적으로 보였다. 적어도 그 사람은 단순한 비만일 뿐이다. 바로 그때 던전에 들어간 후 계속 조용했던 혈안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 아파트의 모든 주민들이 간단하지 않다. 게다가 여기에는 매우 무서운 괴가 숨어 있다. 나는 즉시 질문했다. 그 미친놈인가? 그는 어디에 있지? 그는 아파트의 어딘가에 숨어 있다. 그를 조심해야 해. 혈안기가 이 말을 마치고 다시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말을 들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한참 말했지만 아무 말도 안 한 셈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나온 거구나. 그 후 나는 문으로 돌아갔다. 옆집의 비만 남자가 문틈으로 나를 엿보고 있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어젯밤 일에 대해 미안해. 내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비만 남자가 바로 소리쳤다. 내가 너를 언젠가는 꼭 처리할 거야. 그러고는 쾅 하고 문을 닫았다. 이로써 우리는 원수가 된 것 같다. 좋은 감정을 쌓을 수 없다면 나도 굳이 예의 차릴 필요는 없다. 그가 나를 건드린다면 그럼 내가 먼저 그를 처리할 거야. 방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지쳤다. 이웃 간의 관계는 정말 힘들다. 403호와 405호 주민은 이미 만났다. 둘 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어려운 것 같다. 402호와 406호 두 집만 남았다. 401호는 창고인 것 같다. 그래서 밥을 먹고 406호를 보러 가기로 했다. 403호를 지나칠 때 방금 아래로 밀려났던 남편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얼굴에 모래가 가득한 채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이 화목한 부부의 가사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곧바로 406호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406호의 문이 열려 있었다. 강한 한기가 방에서 계속 흘러나왔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인사를 하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무런 기운도 없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인사를 하려던 찰나 상대방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당신은 404호의 새 세입자군요. 집주인에게 부탁 좀 해줄 수 있나요?
이번 달의 집세는 이미 모았어요. 그가 그 담보를 돌려줄 수 있을까요? 나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담보로 잡혔는지 물었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텅 빈 왼쪽 가슴을 드러냈다. 내 심장. 제발 저를 도와서 가져다 주세요. 정말 감사할 것입니다. 406호 주민의 심장을 가져오면 시스템에서 던전 임무가 즉시 나타납니다. 시스템에서 던전 임무 30이 나타났습니다. 4시간 내에 406호 주민의 심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실패할 경우 집주인의 수집품으로 팔을 하나 남겨야 합니다. 하늘이 실패할 경우 집주인의 수집품으로 팔을 하나 남겨야 합니다. 임무를 수락한 후 나는 집주인을 찾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안경사와 강소백을 만났습니다. 마침 그들도 같은 임무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을 찾아가 이웃의 눈과 팔을 되찾아야 합니다. 강소백은 이 초보가 방에 숨어있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빨리 주민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이웃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 그녀는 물이 끊겼다는 이유로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시선에 온몸이 오싹해졌다. 이후 우리는 셋이 함께 다녔다. 안경사는 괴이한 화폐를 이용해 그 세입자들의 집세를 갚으려 했다. 그들의 담보 물품을 되찾기 위해 결국 던전 점수를 올려 얻는 2.2. 지불한 집세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런데 우리가 1층에 도착했을 때 집주인에게 의도를 설명한 후 상대방은 그 돈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집주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너희가 그 물건을 되찾고 싶다면 괜찮다. 나와 함께 체스를 두자. 이기면 가져갈 수 있다. 만약 지면 너희 몸의 일부를 남겨두면 된다. 안경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체스 잘 두시나요? 집주인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겨우 9단에 불과하다. 안경사와 강소백은 상대가 9단의 고수라는 것을 듣고 즉시 돌아서서 도망쳤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체스를 못 둡니다. 집주인이 매우 실망했다. 앞으로 다시는 내가 체스를 두는 걸 방해하지 마라. 각자 한쪽 다리를 남겨라. 그런데 그때 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제가 다음 판에 함께 해드릴까요? 막 떠나려던 두 사람은 순간 멈칫했다. 이 신입은 혹시 정신이 나간 건가? 이를 들은 집주인은 다시 기운을 차렸다. 빠르게 체스판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할아버지, 제가 체스를 두면서 휴대폰을 만지는 걸 신경 쓰지 않으시죠? 집주인은 이에 대해 약간 불쾌해했다. 젊은이는 일을 할 때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좋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다는 듯이 말했다. 체스는 이 정도 작은 일이라서 진지하게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대국이 시작되었다. 안경사와 강소백이 내 뒤에서 관전하고 있었다. 내가 혹시 체스 고수인지 추측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경사가 내 휴대폰의 내용을 보고 나서 순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는 체스 게임 단일판을 열었다. 난이도를 어려운 모드로 설정했다. 알고 보니 이 개자식은 체스 게임의 수법을 사용했군. 집주인을 상대하기 위해 사람 앞에서 치사하게 속임수를 쓰다니. 정말 용감하군. 그렇게 단팔, 구수 후에 집주인이 내게 몇 개의 말을 잃었다. 이 순간 그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한 수 두기 위해서도 한참을 생각해야 했다. 다른 두 사람은 그 광경에 말문이 막혔다. 이 자살골이 정말 통할 줄이야. 아마 우리도 이 기발한 작전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집주인이 이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나를 노려보았다. 너 도대체 핸드폰에서 뭐 보고 있는 거야? 우리 셋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나는 더더욱 식은땀을 흘렸다. 하지만 오른손의 혈안기는 비아냥거렸다. 어차피 너는 네 개의 목숨이 있으니까. 하나 다 쓰고 뭐가 두려워. 나는 혈안기에게 반박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서 갑자기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악마의 눈이 발동했다. 당신은 아파트 주인으로부터 분노치 80을 얻었다. 보상 기술 체스 최고 단계의 장술.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루어진다. 이 시스템은 절대 내 아버지다. 이때 집주인이 살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일어섰다. 계속해서 내 핸드폰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추궁했다. 그래서 나는 핸드폰 화면을 그에게 돌렸다. 당신은 체스를 너무 느리게 두고 계십니다. 나는 잠시 매치 선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 집주인이 날카롭게 명령했다. 핸드폰을 꺼라. 나와 계속 체스를 두어라. 지면 내가 당신의 몸에서 가져갈 것을 결정하겠다. 안경사와 강소백은 한쪽에서 냉소적으로 비웃었다. 잘난 척하는 초보. 진짜 게임 속괴가 바보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지금 최고 체스 기술을 얻은 나는 체스판을 보는 느낌이 방금과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이 체스 말들이 생명을 얻은 것 같았다. 집주인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 머릿속에 즉시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떠올랐다. 결과적으로 단 10수로 집주인을 쉽게 이겼다. 이제 집주인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웃의 심장을 가져가는 것에 동의했다. 나는 일어나 집주인의 가르침에 감사했다. 이 상황을 본 안경사와 강소백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지나갔다. 이 녀석은 체스를 이렇게 잘 두네.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뭘 하려고 했던 거지.
이어서 나는 성공적으로 406호 주민에게 심장을 돌려주었다. 상대방은 감격에 눈물이 글썽였다. 앞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그가 힘껏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축하합니다, 숙주님. 406호 이웃의 호감도가 60 증가했습니다. 100점의 괴력 보상을 받았다. 디급 임무를 완료하여 추가 점수를 얻었다. 게임을 종료한 후 정산했다. 주요 스토리 단서를 하나 얻었다. 혈의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는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주임무는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저수지에는 어떤 단서가 있을까? 나는 옥상 문이 잠겨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보아하니 집주인에게 열쇠를 받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내가 계단을 지나갈 때 갑자기 누군가 내 몸에 부딪혔다. 고개를 숙이니 작은 소녀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하지만 왜인지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뒤를 가리켰다. 나를 쫓아오는 나쁜 사람이 있다. 계단 모퉁이에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붉은 눈으로 여기 쳐다보고 있었다. 이 장면을 보고 나는 즉시 경계하며 장래의 괴석을 꺼냈다. 이 그림자가 내가 계속 찾고 있던 관계일까? 하지만 내가 쫓아가기도 전에 검은 그림자는 급히 방향을 틀어 도망쳤다. 눈 깜짝할 사이에 3층 어두운 복도에서 사라졌다. 보아하니 그도 아파트의 거주자였다. 이때 구해진 소녀가 나에게 인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나는 즉시 그 사람을 아는지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매번 올라갈 때마다 그는 내 냄새만 맡으면 항상 나를 따라왔다. 하지만 4층에 올라가면 그는 더 이상 따라오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소녀를 집까지 호위했다. 나는 그녀의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혼자서 오르내리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녀는 부모님이 집에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밖에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그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았다. 오직 2개의 흔들의자만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이를 보고 나는 식은땀을 흘렸다. 이게 도대체 2개의 보이지 않는 괴물이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나는 상대방이 지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주심은 무서운 괴이한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녀는 나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이 드는 나는 그녀의 초대를 정중히 거절했다. 그리고 너가 다시 문제가 생기면 꼭 말하라고 당부했다. 옆집 404호에서 나를 찾아와도 돼. 그리고 나는 돌아서서 떠났다. 하지만 403호를 지나칠 때 나는 이 화목한 가족을 피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서 손이 나와 나를 잡으려 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즉시 살갗의 망치를 꺼내 방어 자세를 취했다. 당신은 뭘 하려는 거죠? 여자가 급히 설명했다. 나는 아기가 없어요. 그저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나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그녀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에게 제 남편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나는 조금 난처해졌다. 당신 남편은 작은 강처럼 4층에서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아요. 나는 그를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여자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놈은 정말 죽기 힘든 놈이에요. 하지만 한 사람은 그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내 딸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옆에 있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알고 보니 이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더 있었다. 여자는 비극적인 과거를 계속 이야기했다. 내 남편은 매번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 나를 때린다. 한 번은 그가 나를 거의 기절할 정도로 때렸다. 딸은 매우 두려워했지만 그래도 방에서 나왔다. 그에게 때리지 말라고 애원했다. 그런데 그 인간 쓰레기가 자신의 딸을 목 졸라 죽였다니 믿을 수가 없다. 이 아파트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괴이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여자가 말하는 것은 모두 생전에 실제로 일어난 비극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301호 방이다. 그곳은 우리가 예전에 살던 곳이다. 내 딸은 영원히 그곳에 갇혀 있다. 그녀의 유일한 소원은 직접 아버지를 끝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인간 쓰레기는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절대 3층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네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시스템이 다시 디급 임무를 띄웠다. 403호 주민의 도움 요청이다. 남편을 301호 방으로 유인하면 임무가 완료된다. 즉시 나는 이 임무를 받았다. 여자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은 매일 정오 12시에 밖에서 술을 마신다. 지금은 3시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즉시 3층으로 갔다. 그리고 태세고기를 사용해 혈안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힘을 합쳐 그 쓰레기 남편을 301호실로 잡아넣었다. 혈안기는 도와주겠다고 동의했지만 그는 내 생각이 너무 순진하다고 말했다.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3층에 도착했다. 나는 마침 요요공주를 만났다. 상대방은 나를 보고 약간 놀란 듯했다. 매혹, 너 아직 안 갔어?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너의 게임 진행은 어때? 전혀 진행되지 않았어. 여기 주민들은 너무 같이 지내기 힘들어. 어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들고 옆집 이웃과 인사하려고 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문을 열었다.
바로 내 간식을 모두 빼앗아갔다. 요요공주는 이 말을 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건 모두가 일주일 동안 먹을 간식이야. 이를 보고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이 작은 애가 공포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간식을 가져왔네. 그녀는 자신이 휴가를 온 줄 아는 건가?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다시 물어봤다. 너는 3층에서 엿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발견했니? 행동이 수상한 주민 말이야. 요요공주가 입술을 쭉 내밀고 생각했다.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 계단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혹시 그 쓰레기 남편이 돌아온 건가? 하지만 다음 순간 눈앞에 나타난 것은 플레이어 흑장미였다. 게다가 그녀의 손에는 빨간 점액에 담긴 블록이 담긴 통이 있었다. 그리고 흑장미는 나와 요요공주를 무시했다. 304호 주민의 문을 두드렸다. 이 할머니, 당신 손자의 장난감을 찾았어요. 작은 남자아이가 기쁘게 장난감을 받았다. 고마워요, 큰언니. 당신은 정말 착해요. 방금 전이 흑장미의 냉담한 태도, 열정적인 이웃 언니로 변했다. 사양하지 말고 다음에는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마라. 이 장면을 보고 나는 요요공주를 놀렸다. 남을 좀 배워라. 이게 하나의 임무를 완수한 거 아니냐? 그러나 요요공주는 경멸스럽게 흥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 후 흑장미는 미소를 지으며 조부모와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나 돌아서자마자 다시 평소의 냉담한 모습으로 변했다. 표정 변화의 속도는 천극의 변신에 비할 바였다. 이때 흑장미가 나에게 말했다. 너가 바둑 두고 집주인을 이겼다고 들었다. 다시 그를 이겨줘. 나에게 물건 하나를 가져다줘. 가격은 네가 마음대로 정해. 미안해.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내 말을 듣고 흑장미는 잠시 생각한 후 갑자기 곡선미를 흔들기 시작했다. 한번 생각해봐, 동생. 정말 안 된다면 언니가 오늘 밤 내 방에 갈게. 우리 둘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순진한 나는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내 방에 왜 오는 거야? 밥 얻어먹으러? 흑장미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어두워졌다. 네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 괜찮아. 어차피 나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요요공주가 흑장미에게 혀를 내밀었다. 하하, 정말 뻔뻔하네. 바로 그때 내가 기다리던 그 쓰레기 남편이 드디어 돌아왔다. 입에서는 계속 욕을 하고 있었다. 정말 불운하게도 또 다 이렇네. 하지만 그가 흑장미를 보자마자 두 눈이 반짝였다. 누나가 정말 예쁘다. 어느 방에 살고 있어? 흑장미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실증났다. 요요공주도 무서워서 내 뒤로 숨었다. 나는 계속 그 쓰레기 남편을 응시했다. 그는 내가 쳐다보자 매우 불쾌해했다. 너 다시 한번 쳐다보면 내가 너의 누나를 파내버릴 거야. 상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오른손등에 갑자기 혈안이 떠올랐다. 곧바로 인간 쓰레기 남편에게 달려갔다. 그를 세게 눕혔다. 상대가 반응할 틈도 없이 나는 다시 빠르게 두 개의 인골못을 꺼냈다. 그의 두 눈에 찔렀다. 인간 쓰레기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다. 이 갑작스러운 장면, 요요공주와 흑장미를 놀라게 했다. 매혹의 그림자가 아파트 주민에게 손을 대다니. 그리고 그는 공포게임에 처음 참가한 것도 아니지 않나. 언제 괴이한 물건과 계약을 맺었지. 나는 두 사람의 반응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인간 쓰레기 남편을 끌고 301호로 곧장 걸어갔다. 그런데 몇 걸음 가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왜냐하면 301에 가까워질수록 인간 쓰레기 남편의 몸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문 앞에서 반 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나는 더 이상 그를 끌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두 개의 인골못이 인간 쓰레기 남편의 눈에서 튀어나왔다. 그는 즉시 내 손에서 힘껏 벗어났다. 그는 순식간에 4층으로 도망쳤다. 그때 흑장미가 뭔가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대답했다. 나는 그 사람과 단지 작은 갈등이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는 4층으로 돌아갔다. 흑장미는 내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절대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방으로 돌아가서 나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이해하지 못했다. 혈안이 설명했다. 그 인간 쓰레기는 집착하는 괴물이다. 그는 3살 때 301 호실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다. 3살 이후 그는 원한의 괴물이 되었다. 이 두려움은 집착이 되었다. 301 호실은 그의 집착 금지 구역이다.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그는 더 격렬하게 저항한다. 그가 스스로 301호 실로 들어가게 하지 않는 한 혈안의 말을 듣고 나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즉시 시스템 도구 모음을 열었다. 혈안기가 말했다. 다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고 했다. 태세육은 2배로 줘야 한다. 하지만 나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너가 필요 없어. 너는 한쪽에서 구경하면 돼. 그리고 나는 3층으로 나갔다. 하지만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때 405호의 비만 남자가 문틈으로 나를 엿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동시에 403호 주민의 아내가 남편을 다시 위에서 밀어내렸다. 쓰레기 같은 남편이 크게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 일어나서 소리쳤다. 분명 너라는 망할 년 때문이야. 내일을 그 더러운 놈에게 말했지. 나는 반드시 너희 둘을 썰어버릴 거야.
하지만 쓰레기 같은 남편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집주인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너희 부부의 일은 내가 상관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다. 너희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다른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나는 너의 혀를 뽑아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 가족을 아파트에서 쫓아낼 거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비록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위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3층에 막 올라가자 그는 갑자기 멈춰 섰다. 검은 장미가 한밤중에 계단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아내를 죽일 수 없어. 차라리 우리가 협력하는 게 어때? 내가 그녀를 죽여줄까? 인간 쓰레기 남편은 이 말을 듣고 반문했다. 너가 이렇게 착하게 나를 도와주다니. 무슨 의도가 있는 거야? 아파트에 내가 싫어하는 놈들이 몇 명 있어. 그들을 처리해줄 수 있어? 인간 쓰레기 남편은 탐욕스러운 얼굴로 검은 장미에게 다가갔다. 이 거래 조건은 듣기 좋네.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아. 아니면 너의 다른 것들로 나와 교환해줄래? 검은 장미는 일어나서 곡선을 그리며 몸을 흔들었다. 그녀는 유혹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방으로 와. 좋은 것들을 보여줄게. 그러고 나서 한 개의 문이 열렸다. 흑장미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빨리 와요. 인간 쓰레기 남편은 마치 영혼을 빼앗긴 듯했다.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눈을 크게 뜨았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너는 전혀 그 여자가 아니야. 여기 302호도 아니야. 301호야. 인간 쓰레기 남편은 이제야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다음 순간 그의 뒤에 이상한 소녀가 나타났다. 아빠, 드디어 오셨군요. 소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아버지를 방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문을 닫는 것을 도왔다. 아버지와 딸은 오랜만에 만났다. 분명히 잘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아버지의 자애와 딸의 효성이 가득한 따뜻한 장면. 생각만 해도 감동적이다. 그리고 나는 손에 쥔 패치 인형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처음 던전을 클리어했을 때 받은 보상이다. 덕분에 그것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그 인간 쓰레기 남편을 내 함정으로 유인할 수 있어야 해. 혈안기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너 이 방법 정말 기발하구나. 그 후 나는 403호실로 가서 여자에게 말했다. 당신의 남편이 301호실로 들어갔어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여자는 그 말을 듣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내 딸이 이미 나에게 말해줬어요.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옆 벽에 원래는 여자와 아들의 사진만 있었는데 점차 작은 소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모자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곧바로 시스템이 보상을 팝업했다. 403호 주민의 호감도가 60 상승했다. 디급 임무를 완료했다. 추가 점수는 던전 종료 후에 정산된다. 천사의 눈이 발동했다. 호감도를 얻었다. 80점의 귀력을 보상으로 받았다. 그 후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갔다. 막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을 때 혈안기가 갑자기 경고했다. 너의 방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적이 있어. 나는 다른 동종의 냄새를 맡았어. 하지만 나는 좀 위화했어. 방 안에는 누군가 뒤집어 놓은 흔적이 없었어. 그런데 다음 순간 나는 발견했어. 이전의 시스템에서 보상받은 그 메이드 스타킹이 사라졌어. 나는 아마 405호 그 비만자의 것이라고 추측했어. 그리고 오타쿠를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했어. 그리고 혈안기는 이 기회를 이용해 뭔가 먹고 싶어 했어. 내가 그 괴물을 때리는 걸 도와줄까? 고기만 주면 돼. 하지만 나는 필요 없다고 말했어. 이웃 간의 관계가 좋은 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나는 405호의 문을 두드렸어. 상대에게 물어봤어. 너는 내 방에 들어온 적이 있니? 나는 뭔가를 잃어버렸어. 이 말을 듣고 비만 귀신은 조금 불안해하며 급히 대답했어. 아니야. 빨리 꺼져. 말을 마친 그는 문을 닫으려 했어. 하지만 나는 문을 잡아당겼어. 오해하지 마. 나는 사실 사과하러 왔어. 그날 밤은 내가 말투가 좋지 않았어. 보상을 위해 선물을 줄게. 비만 남자는 거절하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멈칫했다. 나는 바지에서 큰 베개를 꺼냈다. 이건 내가 수년간 소중히 간직한 아내다. 소중히 간직한 보물이 아니다. 사과의 뜻으로. 나는 아프지만 그녀를 너에게 줄 수밖에 없다. 비만 귀신은 내가 아쉬워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마음을 바꿀까 두려워했다. 즉시 베개를 꼭 껴안았다. 그런 작은 일은 나는 이미 잊었다. 앞으로 우리는 같은 아내를 공유하게 된다. 베개에 대한 좋은 형제는 아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불사르겠다. 이때 시스템이 나타났다. 405호 주민의 호감을 얻었다. D급 숨겨진 임무를 완료했다. 추가 점수는 던전 종료 후 정산된다. 천사의 눈. 호감도를 100 증가시켰다. 100 귀화를 보상으로 받았다. 이를 보고 나는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나는 귀화로 시스템 상점에서 베개를 샀다. 임무를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10배의 이익을 얻었다. 정말 대박이야. 떠나기 전에 일부러 비만 귀신에게 당부했어. 좋은 형제야. 내 소중한 것을 잘 대해줘. 그녀는 조금 여리여리해. 그거 망치지 마. 그 후에 나는 1층으로 갔어. 집주인에게 옥상 열쇠를 얻으려고 했어.
옥상에 올라가서 조사해보려고. 관기의 주선 임무 단서. 집주인은 자신만만하게 과거의 수치를 씻으려 했어. 나와 다음 판 체스를 두자. 이기면 열쇠를 줄게. 하지만 2분 반 후에 그는 다시 무기력한 모습이 되었어. 이렇게 빨리 또 졌네. 나는 열쇠를 들고 자책했어. 왜 이렇게 감정지능이 낮지? 노인에게 양보할 줄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내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흑장미를 만났어. 그녀는 내가 옥상에 가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 나와 함께 가고 싶어 했어. 그녀도 옥상 저수조에 대한 단서를 얻었거든. 이 말을 듣고 나는 좀 어이가 없었다. 감정의 실마리는 여전히 공유되고 있다. 나는 원래 흑장미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다. 결국 열쇠는 내가 힘들게 되찾는 것이니까. 하지만 생각을 바꾸니 이전에 쓰레기 남편을 상대할 때 그녀의 몸을 빌렸으니 이번에는 그녀에게 은혜를 갚는 셈치자. 곧 우리는 두 사람 모두 옥상에 도착했다. 이 공포세계의 모습을 처음으로 내려다보았다. 저절로 감동을 느꼈다. 흑장미는 이를 보고 감탄했다. 일단 아파트를 나가면 플레이어를 보호하는 규칙은 모두 무효가 된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길거리 쥐가 될 것이다. 언제든지 그 괴물들에게 잡아먹힐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듣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던져 나가는 것뿐인데 지난번에 나는 강제로 게임에 들어갔다. 2번 버스를 탔다. 결과적으로 차 안의 모든 귀신들이 나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혈안기는 불만을 품고 중얼거렸다. 그건 분명히 내가 때린 거다. 흑장미는 내 말을 듣고 조금 놀랐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경멸스럽게 흥하고 소리쳤다. 너희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 자랑하는 걸 좋아해. 나는 그녀에게 멋진 뒷모습을 남겼다. 믿든 믿지 않든. 이어서 나는 저수지 옆으로 갔다. 썩은 냄새 같은 이상한 냄새는 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저수지물로 뛰어들었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곧 한 벽 모서리 아래에서 많은 피가 묻은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이를 보고 나는 약간 혼란스러웠다. 누가 이렇게 심심해서 옥상에서 저수지에서 손톱을 갈고 있지? 그 후 나는 저수지를 떠났다. 위심스러운 흔적을 몇 개 발견했지만 그러나 어떤 세입자를 가리키지는 않았다. 그런데 내가 4층으로 내려갔을 때 사백이호의 그 작은 소녀를 만났다.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너 또 3층 그 나쁜 사람에게 쫓기고 있어. 소녀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해. 다행히도 3층의 한 세입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 그를 놀라게 해서 도망가게 했다. 그리고 나는 소녀에게 물었다. 나쁜 사람이 어떤 방으로 들어갔는지 보았는지. 그때 너무 무서워서 잘 보지 못했다. 현재 3층에 있는 세 가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검은 그림자는 다른 세 개의 방에 살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느 방에 있을지 생각하고 있을 때 403호의 아내가 갑자기 집에서 나왔다. 그 남자가 305호의 세입자라고 말했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마다 그는 항상 문틈으로 내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이때 406호의 류재가 나와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그 남자는 거의 밖에 나가지 않는다. 아무도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에게 매우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그가 나쁜 짓을 할까 두렵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신고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그가 매달 제때에 월세를 낸다고 말했다. 다른 세입자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남자에 대해 계속 방치하고 있었다. 류재강이 말을 마쳤다. 405호의 비만 남자가 늑대 이빨 방망이를 들고 방에서 뛰쳐나왔다. 좋은 형제야, 내가 그 나쁜 놈을 처리하러 가겠다. 나는 열심히 도와주려는 이웃들의 호의를 사양했다. 이 일은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면을 보고 흑장미는 믿을 수 없었다. 매혹적인 그림자는 아파트에 입주한 지 이틀 반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4층의 모든 주민들과 관계를 맺었다. 이 녀석은 외교의 달인인가? 그 후 나는 흑장미와 함께 3층으로 갔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모두 여기로 모일 줄은 몰랐다. 알고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른 주민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305호의 그 녀석. 아마도 주선 임무에서 찾고 있는 광신자일 것이다. 흑곰은 오른쪽 눈을 가리며 매우 불쾌해했다. 자신이 한쪽 눈을 잃고 얻은 단서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때 요요공주가 방에서 나왔다. 덩치 큰 그녀가 드디어 반응했다. 알고 보니 305호의 주민이 바로 살인광이었어. 요즘 나는 먹거나 자거나 했어. 밖에 나가서 소란을 피울 줄은 몰랐어. 덤으로 메인 퀘스트도 완료했어. 우리는 곧바로 305호로 향했어. 그 미친놈을 잡으려 했지. 던전 보상을 나누기로 했어. 그러고 나서 안경사가 305호의 문을 두드렸어.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 짜증난 흑곰이 발로 문을 차서 열었어.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얼굴을 스쳤어. 방 안은 끝없는 심연처럼 깜깜했어. 이 상황을 보고 모두가 그 미친놈이 여기 있다고 확신했어. 흑곰이 누가 그 놈을 먼저 잡을지 제안했어. 던전 보상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겠지. 그래서 모두 각자의 괴이한 물건을 꺼냈어. 위세를 떨치며 방으로 들어갔어. 보상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모두가 따로 찾아보기로 결정했어.
그런데 이때 흑장미는 내가 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왜 들어가지 않니? 나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공포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 안다. 따로 행동하는 것은 멍청한 행동이다. 쉽게 하나씩 무너질 수 있다. 그들이 대충 소란을 피울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 다시 기회를 노리자. 흑장미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차분히 생각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나도 밖에 남아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손을 들어 혈안에게 물었다. 그 녀석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냐고. 혈안이 대답했다. 이 집의 괴이한 기운은 혼란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그 녀석의 기운을 가리고 있다. 그에게 특별한 냄새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말을 듣고 나는 뭔가 방법을 생각해낸 것 같았다. 10분 후 집안을 수색한 4명은 성과 없이 돌아왔다. 방이 너무 어두웠다. 그 녀석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몇 사람이 친한 이웃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려 할 때였다. 나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 녀석의 목적은 우리를 집안으로 유인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그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너희는 깨닫지 못했니? 여기 한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다르다. 이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너 그 말 무슨 뜻이야? 나는 즉시 얼굴을 찡그리며 흑곰 쪽을 바라보았다. 네가 스스로 나올래? 아니면 내가 끌어낼까? 흑곰은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려고 했다. 나는 그러나 곧바로 계산도를 꺼냈다. 그의 뒤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 잭슨을 향해 세게 내리쳤다. 상대는 즉시 피했다. 동시에 괴이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 피부가 한 조각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결국 피와 살이 뒤섞인 모습이 되었다. 우리 숨바꼭질을 하자. 나를 잡지 못하면 너희 모두 여기서 죽어야 해. 말이 끝나자마자 방문이 갑자기 닫혔다. 밖에는 요요공주만 남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5명이 갇혀 있었다. 손을 뻗어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방 안에서. 그때 얼굴을 벗긴 괴물이 희미하게 웃으며 나에게 달려왔다. 하지만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이전의 시스템에서 받은 어린이 소변을 꺼냈다. 그대로 병째로 그의 얼굴에 던졌다. 다른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매혹적인 그림자가 정말로 소변 한 병을 가지고 다니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행동이야. 그리고 이때 얼굴을 벗긴 괴물도 부끄러움에 화가 났다. 이 자식, 너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며 그의 모습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순간 콩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잭슨의 머리가 흑장미 발치로 굴러갔다. 보아하니 우리가 방금 따로 행동할 때 그 얼굴을 벗긴 괴물이 그 기회를 이용해 잭슨의 머리를 잘랐다. 그리고 그의 모습으로 변했다. 갑자기 안경사가 두려움에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흑곰에게 뒤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다. 흑곰에게 뒤를 조심하라고 경고한 후 어둠 속에서 갑자기 손이 나와 흑곰을 잡으려 했다. 흑곰은 급히 주먹을 휘둘러 반격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괴손이 그의 팔을 잡았다. 그러더니 그의 팔을 통째로 잡아당겼다. 모두가 이 장면을 보고 당황하여 문 쪽으로 달려갔다. 문을 부수고 도망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은 제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예상치 못하게 그 순간 문이 사라졌다. 그리고 밖에 있는 요요공주는 문이 계속 열리지 않자 차라리 간식을 먹기 시작했다. 어차피 플레이어는 2번이 생명이 있으니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때 4층 이웃들이 진노가 걱정되어 모두 모여서 도와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비만 남자가 요요공주를 보자마자 즉시 중요한 일을 잊어버렸다. 나는 장환이라고 해. 아가씨, 너의 이름은 뭐니? 비만 남자가 요요공주의 손을 잡으려 하자 서백섬이 아내가 2손가락으로 그의 눈을 세게 찔렀다. 너는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우리는 도와주러 내려온 거야. 이어서 류제가 한마디 물었다. 그가 들어갔나요? 요요공주는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몰랐다. 그냥 모두 들어갔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보기에는 위험할 것 같다. 그때 잭슨이 갑자기 아래층에서 뛰어 올라왔다. 요요공주는 상황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너는 방 안에 있지 않았어? 잭슨은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나는 305위 그 녀석에게 당했다. 부활 지점은 자신의 방에 있다. 정말 불운이다. 상대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면제금패를 사용해버렸다. 다른 사람들도 곧 머리가 잘릴 것 같다. 이 말을 듣고 4층 이웃들이 모두 급해졌다. 류제는 주먹으로 문을 강제로 부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파괴하든 문은 몇 초 안에 복원될 것이다. 여자는 이 문에 저주가 걸렸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그녀는 손을 들어 괴력을 응집시켰다. 내가 열게. 하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어두운 방 안에서 4명의 플레이어가 등을 맞대고 있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공격받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감지했다고 쓸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흑장미는 발견했다. 매혹이 혼자 멍하니 한쪽에 서 있었다. 흑곰은 이 초보가 분명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다. 저항을 포기했다. 하지만 흑장미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매혹이야말로 7명의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실력이 깊이 측정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이때 어둠 속에서 얼굴을 벗기는 괴물이 나를 홀로 남겨두었다. 소리 없이 내 뒤에 나타났다. 그의 손이 내 목을 잡으려는 순간. 하지만 내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이어서 손을 들어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잡았다. 너 이 바보는 내가 낚시하고 있다는 걸 못 알아차리겠어? 얼굴 벗기는 괴물이 믿기지 않는다. 넌 어떻게 내 존재를 알아챘어? 그때 혈안이 돌아왔다. 너에게서 나는 이 강한 소변 냄새. 눈을 감고 있어도 널 찾을 수 있어. 얼굴 벗기는 귀신은 내가 반괴물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다. 생존을 위해 그는 자신의 팔을 직접 잘랐다. 그리고 어둠의 괴이한 기운 속으로 숨었다. 나는 오히려 여유롭게 계산도를 꺼냈다. 지금 숨는다고 소용없어. 그 병이 어린이 소변이 너의 후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괴이한 기운을 이미 파괴했어. 이제 이 방은 나에게 완전히 드러났다. 그때 사라졌던 문이 드디어 나타났다. 4명은 급히 문 밖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흑장미가 문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내가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함께 도망치게 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방 깊숙한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방 밖의 여자가 문에 걸린 저주를 성공적으로 풀었다. 하지만 내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급히 그에게 왜 나오지 않았는지 물었다. 흑장미는 그 말을 듣고 방을 가리켰다. 너는 매혹의 그림자를 말하는 거지. 그는 아직 안에 있다. 흑곰은 옆에서 비아냥거렸다. 그 초보자는 분명 죽었겠지. 지금 들어가면 그의 머리를 주울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웃들이 즉시 흑곰을 노려보았다. 비만 남자는 더욱 악랄하게 경고했다. 너 이 더러운 입으로 한마디 더 하면 나는 내 머리를 터뜨리겠다. 흑곰은 겁에 질려 기저귀까지 젖었다. 이 주민들은 매혹의 그림자와 무슨 관계인가? 왜 이렇게 반응이 큰 거지? 이어서 류제가 힘껏 흑곰을 밀쳤다. 그리고 3명이 괴이한 인물들이 각자의 괴이한 물건을 꺼냈다. 방으로 돌진해 나를 구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막 들어가자 그들은 얼어붙었다. 보니 벗겨진 얼굴에 머리가 발치로 굴러왔다. 곧 나도 어둠의 괴이한 기운 속에서 나왔다. 류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내가 벗겨진 얼굴 괴물을 처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벗겨진 얼굴 괴물의 머리가 악랄하게 입을 열었다. 너 이 자식이 감히. 벗겨진 얼굴 괴물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류제가 그의 머리를 들고 물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비만 남자가 즉시 늑대 이빨 방망이를 들었다. 그 머리를 부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여자가 그를 막았다. 이 자식이 마셨다. 집주인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때 방 안의 괴이한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모두에게 방에 들어오라고 했다. 나는 안에서 몇 가지 물건을 발견했다. 모든 사람이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지저분하고 엉망이었다. 게다가 벽에는 피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다. 비만 남자는 참지 못하고 불평했다. 내 방보다 더 지저분하다. 그리고 나는 침대 옆 탁자를 가리켰다. 그 아래에는 그 자식의 몇 가지 수집품이 있다. 류제가 곧바로 걸어갔다. 서랍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열어보니 여자아이의 머리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장면을 보고 모두의 얼굴이 변했다.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옆 벽을 가리켰다. 류제가 천천히 벽지를 찢었다. 생각지도 못하게 그 안에서 여자아이의 팔이 드러났다. 이 끔찍한 광경에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갑자기 얼굴을 벗긴 괴물의 비명소리가 고요를 깨뜨렸다. 여자가 그의 머리를 악착같이 잡아챘다. 손가락조차 그의 머리에 깊숙이 박혔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류제가 여자에게 진정하라고 말했다. 더 나은 선택은 집주인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여자는 이를 악물고 음음을 내었다. 그리고 얼굴을 벗긴 머리를 비만 남자의 손에 던졌다. 나는 집에 가서 아이에게 밥을 해줘야 해. 비만 남자는 마찬가지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렇게 해서 이 자식을 너무 쉽게 다뤘다. 하지만 얼굴을 벗긴 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친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내 인생은 이미 완벽해졌다. 너희는 내가 그 소녀들을 사랑했을 때의 모습을 전혀 모른다. 절망에 빠진 그 눈빛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녀들은 모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예술품이다. 이 자식, 입 다물어. 비만 남자가 말하며 손을 힘껏 쥐었다. 얼굴을 벗긴 자의 턱을 그대로 잡아당겼다. 그 후 류제가 얼굴을 벗긴 자를 집주인에게 넘겼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다. 집주인은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 선배고호는 당분간 임대하지 않는다. 내가 깨끗이 청소할 것이다. 나는 얼굴을 벗긴 자가 지금 공포에 질려 애원하는 모습을 보았다. 마음속으로 이 자식이 집주인 손에 넘어갔음을 알고 있었다. 확실히 제가 되어 사라지는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다. 하지만 이때 류제가 자책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때 그 개자식에게 불만을 제기했더라면, 내 태도가 좀 더 확고했더라면 아마 그가 좀 더 일찍 처리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류제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적어도 그 자식이 도망치지 않게 했다. 그 후 류제와 비만남이 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연락하라고 했다. 내가 일이 드디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다른 6명의 플레이어가 눈에 띄었다. 모두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알고 보니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혼자서 305의 얼굴을 벗겼다고. 메인 퀘스트의 보상을 내가 혼자 받을 것이라고. 그 후 흑장미가 기대에 가득 찬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퀘스트 방송 소리를 들었냐고. 다음 순간 시스템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축하합니다. 숙주님 시급 임무를 완료하셨습니다. 추가 점수는 던전을 나간 후에 계산됩니다. 이를 본 모두가 어리둥절해졌다. 이렇게 다루기 힘든 얼굴 벗기기는 겨우 시급 임무일 뿐이다. 그 메인 퀘스트에서 찾아야 할 광기는 더 골치 아프지 않나. 차라리 솔직하게 몇 개의 던전 임무를 하는 게 낫겠다. 게임 시간을 채우고 나서 나가면 된다. 그 후 안경사와 몇 명은 실망하며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요요공주가 내가 계속 말하지 않자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매혹적인 너, 많이 실망했지? 사실 나는 아까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305호의 주민이 마법사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옥상 물탱크의 단서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게다가 물탱크 안에 긁힌 자국도 특정 주민을 명확히 가리킬 수는 없다. 이때 흑장미도 나를 위로했다. 적어도 너의 평점은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높아. 이 던전의 MVP는 너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나는 MMP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더 어려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흑장미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비웃듯이 쳐다보았다. 여전히 그렇게 잘난 척하네. 신경 쓰기 싫어. 그 후 나는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다. 402호의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내가 305호의 나쁜 사람을 직접 잡았다고 들었다. 나를 집에 초대하고 싶어 했다. 그녀의 부모님도 직접 나에게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즉시 그 두 마리의 무형괴를 떠올렸다. 그들이 내가 찾고 있는 광마가 아닐까? 하지만 무형괴는 혈안귀조차 두려워하는 무서운 존재다. 그래서 나는 소녀의 초대를 정중히 거절할 생각이었다. 다음 순간 시스템이 팝업되었다. 축하합니다. 숙주님 디급 임무를 발동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402호로 가서 거주자와 함께 점심을 드세요.